능력이 곶가치를 결정하는 세상에서 그는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태어났다. 그부들의 괴롭힘, 가족의 버림, 존재의 가치조차 부정당하는 취급 속에서 그는 평생을 가장 밑바닥에서 보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루려던 그 순간 그는 눈앞에 선 누구의 능력이라도 강탈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각성했다. 이제 그를 비웃던 자들은 그가 정상으로 비상하는 완벽한 발판이 될 것이다. 과연 세계 최약체의 소녀는 세상 모든 이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느 날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대체 이 무슨 장난질이냐며 경악했다. 경찰 통제선 너머로 섬뜩한 괴수 하나가 거대한 모습을 드러냈다. 사람들은 저놈이 대체 얼마나 많은 몬스터를 집어삼켰기에 저리 거대해졌는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괴물은 구속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치며 끔찍한 포효를 내지르더니 입을 기괴할 정도로 쩍 벌렸다. 그 굉음에 인근 건물의 유리창이 박살났고 사람들은 이 악몽을 피하려 머리를 감싸쥐었다. 대체 길드놈들은 지금 어딜 간 거냐며 원성이 터져나왔다. 한 어머니가 도와달라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딸이 아직 건물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곳은 매우 위험하니 당장 대피하라며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고 통제에 나섰다. 그때 돌연 주인공 아쿠타가와가 마법을 전개하며 괴수를 향해 맹렬히 돌진했다. 그는 괴수에게 연탄을 꽂아 넣으며 쉴 새 없이 몰아붙였다. 잠시 후 괴물이 그의 팔을 뭉개 날려버렸고 그는 괴물의 입구멍 바로 앞에서 결단을 내렸다. 당황한 괴물이 돌연 쩍 벌렸던 입을 닫아버렸다. 주인공의 팔이 재생되기 시작했고 그는 상상 초월의 일격을 날려 괴물을 완벽하게 기만했다. 순식간에 그는 괴물을 여러 갈래의 핏덩이로 난도질해버렸다. 공격 마법, 치유와 보조 마법까지 이 모든 형태를 마스터한 최강의 투사이자 모두가 우러러보는 동화 속의 영웅. 그가 바로 아쿠타가와다. 평화로운 일상이 흐르던 어느 날 다리 위에 선한 어머니가 딸이 떨어지려 한다며 제발 도와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아쿠타가와는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이 이미 도착했다고 외쳤다. 긴 붉은 망토를 두른 그는 지체 없이 다리 난간 위로 기어올랐다. 여자는 자기 딸이 변태 뒤에 있다며 살려달라고 악을 썼다. 팬티바람인 그는 무서워할 것 없다며 껄껄 웃었다. 잠시 후 그가 소녀를 번쩍 안아 올렸고 아이는 그의 눈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아이에게 공주님, 이제 안전하다고 속삭였다. 어느새 고교 2학년이 된 아쿠타가와 소녀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이내 엄마 다리를 꽉 붙들고 놓지 않았다. 그 순간 험악한 인상의 고우다가 아쿠타가와를 부르며 넌 팬티만 입고 뛰어다니기로 약속하지 않았냐고 소리쳤다. 곁에 서 있던 여학생이 대체 누가 옷을 입으라고 허락했냐며 따져 물었다. 원숭이는 어차피 옷 같은 거 안 입잖아. 아쿠타가와는 빵 터져 웃으며 이건 옷이 아니라 검의 물리적 구현이라고 맞받아쳤다. 공주를 구하는 기사라면 응당 그에 걸맞은 차림이어야지. 여학생은 어이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고 토비타 역시 그의 실없는 소리에 분노했다. 고우다는 미쳤냐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는 아쿠타가와의 망토를 틀어지고 제 쪽으로 확 끌어당기며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냐고 다그쳤다. 일본어로 말해 이 멍청아. 그때 경찰이 들이닥쳐 당장 그만두라며 호통을 쳤다. 너희 같은 조무래기들이 길거리에서 그것도 대낮부터 싸우면 쓰나.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짓이다. 고우다가 쏘아붙였다. 뭐라고요? 그는 재킷에 달린 배지를 들이밀며 고위 랭크를 증명하는 징표라고 고함을 쳤다. 배지를 확인한 경찰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니 알았다고 체념하듯 말했다. 그는 이미 길드 입단을 거의 확정지은 엘리트 학생이었던 것이다. 방어권 행사에도 한계와 제약이 있으니 도를 넘어서지 말라는 말만 덧붙일 뿐이었다. 고우다는 비아냥대듯 대답했다. 네, 명심하죠. 싸워서는 안 된다라. 우린 그저 야구를 하려는 것뿐이라며 그는 주인공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일격이나 받아내라고 짓거렸다. 그의 손의 마력으로 뭉친 공이 나타났고 상대를 짓뭉개버릴 듯 거칠게 스윙을 날렸다. 약 60년 전 지구 전역 782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던전이 출몰하기 시작했다. 마땅한 대항 무기조차 없는 상태에서 던전으로부터 괴수떼가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당시 인구의 60%가 목숨을 잃는 끔찍한 대재앙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신의 권능이었는지 아니면 인류의 지혜였는지 인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았다. 던전이 출현한 첫날부터 랭커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특별한 힘을 휘두르는 초인들. 그들은 몬스터와 던전을 향한 전쟁에서 인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순식간에 새로운 법과 질서가 세워졌고 이들의 능력은 E부터 C까지 등급으로 철저히 매겨졌다. 그들은 일상생활의 모든 것에 관여했다. 하위 랭크는 강자와 경쟁할 수조차 없었고 그렇게 잔혹한 폭정과 사회적 불평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강자들은 자신보다 약한 이들을 서슴없이 짓밟고 조롱했다. 그리고 결국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그 부조리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을 매도하는 자들 한가운데 던져져 있다. 아까 구해준 소녀의 엄마는 당장 피해야 한다며 딸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었다. 하지만 소녀는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다. 아쿠타가와는 고우다의 패거리 이가라시마저 그를 공격하기로 마음먹으면서 끔찍한 위기에 처했다. 이가라시가 폭풍 스킬을 쓰며 돌진해왔고 아쿠타가와는 저항하려 했지만 이내 펜스에 처박힌 채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토비타는 그를 비웃으며 쏜살같이 달려가 그의 등짝을 자비 없이 후려갈겼다. 그녀는 날지도 쏘지도 싸우지도 심지어 제 몸 하나 지키지도 못한다며 조롱했다. 그는 그저 스킬 하나 없는 쓰레기일 뿐이었다. 그는 한심한 개미 새끼나 다를 바 없었다. 안 그래? 이가라시는 그녀가 변태라도 되냥 쓸데없이 신나 보인다고 짓거렸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너나 나나 똑같다고 대꾸했고 아쿠타가와는 퉁퉁 부어오른 눈 때문에 시야가 차단됐다는 걸 깨달았다. 그때 고우다가 주먹을 휘두르며 아쿠타가와를 더 꽉 붙잡으라고 악을 썼다. 하지만 아쿠타가와는 아직 소녀가 근처에 있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 아이가 여기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고우다가 멈칫했고 아쿠타가와는 물었다. 또 야구냐? 날아오는 공이라면 기꺼이 다 받아주마. 몸을 쓰는 게 아니라 마법으로만 장난칠 거라면 차라리 밖으로 나가 공이나 차는 게 낫지 않겠냐. 그 순간 고우다가 주인공의 복부를 자비 없이 강타했고 그는 붉은 피를 토해냈다. 고우다는 모욕적인 폭언을 쏟아내며 넌 학교의 샌드백과 다를 바 없는 쓰레기라고 소리쳤다. 내가 겪는 그 고통 어디 한번 남김없이 버텨보라며 비웃었다. 고통에 몸을 떨던 아쿠타가와는 영웅은 결코 비참해선 안 된다고 되뇌며 돌연 미소를 지었고 빡친 고우다는 이 썩을 새끼라며 다시 주먹을 날렸다. 그 찰나 아쿠타가와의 뇌리에 과거의 어느 끔찍한 장면이 스쳤다. 어린 시절 한 남자가 자신에게 저주를 퍼붓던 기억. 그는 순식간에 그 서늘한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 모든 게 다 내 놈 탓이라는 그 남자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내가 무능력자 괴물로 태어나는 바람에 지원금조차 못 받게 생겼다고. 그래서 내 어미도 도망간 거다. 차라리 너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그는 바로 주인공을 끔찍이도 증오했던 아쿠타가와의 친부였다.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아쿠타가와는 손바닥에 기운을 모아 만화를 방출하고 형태를 빚어보기로 결심했다. 나는 대체 아무 힘도 없이 태어난 걸까? 그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안개를 만들어 소모를 최소화한 뒤 다시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다.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영웅의 삶이 어떤 것일지 머릿속에 그렸다. 모든 힘을 뼈와 근육에 집중시켜 한계까지 속도를 끌어올린다 한들 여전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스킬 성장은 다른 영역에서의 발전을 이끌어낸다. 그는 분명히 더욱 강해질 것이다. 어렸을 때 했던 유일한 게임에서는 모든 직업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스스로 모든 스킬을 배우며 최강이 되었던 그곳은 재능의 무대였다. 그곳에서 그는 영웅이었다. 그 순간 지켜보던 누군가가 박수를 치며 참 흥미롭다고 말했다. 공연 내내 그는 더 큰 고통을 받는다. 그를 고문하는 칼날은 결국 그의 손에 쥐어질 무기가 될 것이다. 어느 날 소년들이 운동장에 모여 놀고 있을 때 고우다가 방망이를 쥐고 공격을 막아내며 아쿠타가와를 바닥으로 쓰러뜨렸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받아냈고 소년들은 환호했다. 고우다는 얼굴부터 바닥에 처박혔다며 개소리하지 말라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이가라시는 그를 감싸는 꼴에 낄낄거리더니 불쑥 알았다고 말했다. 오늘 밤엔 자기가 마시겠다며 이가라시는 자기 공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내뱉었다. 보아하니 지난 60년 동안 스포츠계는 완전히 변해버린 것 같았다. 예전의 체육은 학생들을 더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지금은 그저 뽐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현대 사회는 능력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변해갔고 그는 이 세계에 다시 태어났다. 아쿠타가와는 공을 맞고 글러브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보았다. 녀석들은 끝내준다며 소리쳤고 일루가 열렸다. 아쿠타가와를 때려야 한다는 둥 떠들어댔다. 무조건 그들이 이길 것이다. 아쿠타가와는 이 상황에 경악하며 확 돌아섰는데
갑자기 고우다가 헛스윙은 이제 지긋지긋하다며 그에게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진정하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벌레 같은 새끼는 닥치라며 쏘아붙였다. 그는 일단 아쿠타가와를 쉬게 해주고는 갑자기 돌아서서 적어도 자신은 레슬링이라도 했다고 말했다. 잠시 후 모두가 그 싸움에 대해 떠들며 자기들끼리 수다를 떨기 시작했다. 그와 같은 단상에 서는 것조차 역겨웠지만 그에게는 그리 힘든 일이 아니었다. 히구라시가 물었지만 그는 그런 벌레 같은 삶을 살 수는 없었다. 그는 도대체 왜 사는 걸까? 그들이 자신을 안주거리로 삼는 동안 아쿠타가와는 옆으로 물러났다. 얼마 후 학교에서 여학생들도 사내 고랭크 던전이 나타났다는 새로운 소식을 떠들고 있었다. 다른 여학생이 물었다. 그거 진짜야? 대박. 그래서 밤에 사이렌이 그렇게 울려댔구나. 엄청 가깝잖아. 당연히 자연 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지. 던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60년 전 처음 생겨났을 때부터 존재했던 던전과 이번처럼 완전히 무작위로 나타나는 던전. 피해 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던전 근처로 전문 인력이 모여들었다. 던전의 위험도는 방출되는 마나의 양으로 결정된다. 능력치 레벨처럼 내부에 몬스터들이 배치되며 이는 마나 레벨과 거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영구적인 던전과 갑자기 생성되는 던전의 차이점은 후자는 내부의 몬스터가 모두 죽으면 사라진다는 것일 테다. 던전을 너무 오랫동안 클리어하지 않고 방치하면 몬스터들이 빠져나오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각국은 영웅 부대를 조직하고 길드라는 곳에 그들을 모아둔다. 하지만 보통 전문가들이 이런 던전에는 거의 곧바로 투입되지 않나? 그렇긴 한데 랭커들이 약골들이라면 진짜 부끄러울 거야. 하지만 이번엔 분명 다 괜찮을 거야. 이야기를 듣던 고우다가 낄낄거렸다. 그리고 잠시 후 녀석들은 자기들이 꽤 잘했다고 떠들었다. 녀석들은 깜짝 놀랐다. 아쿠타가와가 또 다친 건가? 그는 또다시 실패한 것에 대해 주장에게 사과했다. 남자는 일이 이렇게 됐으니 병원으로 달려가 보라고 했다. 가족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 반 친구들은 그가 항상 다치고 다닌다고 말했다. 쟤 괜찮은 거 맞아? 아쿠타가와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공이 계속 같은 곳에 맞았을 뿐이야. 그녀는 그가 벌써 고통에 익숙해진 건 아닌지 궁금했다. 그가 고통에서 희열을 느끼는 게 아니길 바랐다. 그 순간 그녀는 찾긴 했지만 널 만족시킬 수 없을 거라며 사과했다. 그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녀가 커터칼을 쥐고는 이걸로 걷어차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었고 그는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그가 그녀에게서 커터칼을 빼앗는 동안 부장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오늘 중요한 소식이 있다고 했다. 녀석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그가 속해 있던 제2연극부는 능력 위주의 격투와 액션을 다루는 새로운 연극을 했고 그들의 동아리는 능력을 쓰지 않는 고전 연극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동아리에는 부장과 어린 후배 2명뿐이었지만 그는 그곳이 좋았다. 연극에서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그는 항상 동아리를 위한 시간을 냈다. 아쿠타가와는 새로운 소식에 깜짝 놀라며 동아리가 정말 폐부되는 거냐고 물었다. 남자는 현대극이 그런 시기라는 걸 알았다면 고전으로 향하는 마지막 통로를 닫는 셈이라고 대답했다. 제2연극부가 존재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학교 측의 결정이었다고 했다. 이 소식은 아쿠타가와를 슬프게 했고 남자는 자신과 유이가 제1연극부로 스카우트되었다고 알려주었다. 하지만 아쿠타가와는 그 어디에도 초대받지 못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이해했고 자신이나 동아리에 쓸데없는 기대를 품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다 잘된 일이라며 그들의 행운을 빌어주었고 어차피 지루하던 참이었고 셋이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냐며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그들이 멋진 배역을 맡기를 바랐다. 그가 동아리방을 떠났고 남은 이들은 그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유이 역시 속상해하며 그가 자신들을 제1연극부로 보내주기 위해 일부러 그런 식으로 굴었을 거라 짐작했다. 아쿠타가와가 밖으로 나가자 고우다가 그를 껴안으며 안부를 묻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쟤네는 이제 쉰다 이거지? 밤이 찾아왔다. 하늘엔 밝은 달이 빛나고 있었고 여러 명의 기사들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고우다가 물었다. 얘네가 고랭크 던전에서 온 놈들이라고? 그들은 길드원들이 파견되기 전까지 임시로 배치된 경비병들에 불과했다. 토비타가 물었다. 그나저나 저기 상황은 좀 어때? 그런 던전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고우다가 물었다. 그래서 그놈들이
이 녀석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 무슨 일이 잘못되면 다 아쿠타가와 탓으로 돌리려는 거지. 하지만 모든 게 잘 풀려서 약속대로 길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 녀석 따윈 까맣게 잊어버리겠지. 아쿠타가와는 깜짝 놀랐다. 고우다가 정말 그런 짓을 할까? 토비타는 이 상황에 낄낄거리며 말했다. 진짜 미쳤네. 그녀는 그저 아쿠타가와랑 놀려고 온 것뿐이었다. 고우다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했다. 층을 내려갈수록 몬스터들이 더 강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지. 위험해지면 그냥 집에 가면 그만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전리품과 경험치를 생각하면 스타가 되기 위한 화려한 데뷔전이 필요했다. 그는 미츠미야 이자무처럼 되고 싶었다. 그 순간 녀석들이 멈춰섰고 아쿠타가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기이하게 생긴 슬라임이 발밑에 나타나더니 바닥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가라시가 아쿠타가와를 돌아보며 한번 해보겠냐고 물었다. 이런 건 맨손으로도 죽일 수 있거든. 그는 고맙지만 슬라임은 질색이라 사양하겠다고 말했다. 토비타가 다시 물었다. 뭐라고? 슬라임이 그 자식을 굴복시킨 적이 있었나? 고우다는 다 쓸어버리고 갈 테니 딴청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 잠시 후 그는 엄청난 힘으로 슬라임을 내리쳤지만 갑자기 멈칫하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던전에 강한 바람이 불어닥쳤고 모두가 얼굴을 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쿠타가와는 눈앞의 상황에 크게 놀라며 물었다. 뭐지?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나타났고 토비타는 비명을 질렀다. 저게 대체 뭐야? 녀석들은 잔뜩 겁에 질렸고 이런 건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고우다는 알게 뭐냐며 소리쳤다. 이 몬스터는 1층에 있으니 분명 약해 빠졌을 거라고 말이다. 순식간에 죽여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그가 몬스터를 향해 마법을 날리며 크게 소리쳤고 잠시 후 눈부신 섬광이 터져나와 그를 크게 놀라게 했다. 아쿠타가와는 그 몬스터가 랭커의 공격을 가볍게 튕겨내는 것을 보고 상당히 강한 놈이라는 걸 깨달았다. 토비타는 경악하며 지켜보았고 이가라시는 물었다. 지금 장난해? 몬스터는 허공에서 여러 자루의 검을 회전시키며 동시에 다루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맹렬한 공격이 시작되었다. 몬스터의 공격이 아쿠타가와의 뺨을 스쳤으나 간신히 피했고 직후 폭발이 일어났다. 몬스터가 다채로운 공격을 퍼붓자 녀석들은 잔뜩 긴장한 채 이리저리 피하기 시작했다. 고우다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바닥에 넘어지며 소리쳤다. 뭘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날 엄호해. 토비타와 이가라시는 공포에 떨었고 고우다는 천장이 이 모양이라 제 실력을 낼 수 없는 거라고 변명했다. 아쿠타가와가 말없이 몬스터를 응시하던 그때 갑자기 몬스터와 시선이 마주쳤다. 토비타가 공중에서 괴물을 향해 몸을 날려 공격을 시도했지만 빗나간 채 몬스터 바로 옆에 착지하고 말았다. 이가라시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그는 자신의 힘으로 적을 부숴버리려 했지만 몬스터가 이리저리 이동하는 탓에 누구도 공격을 맞출 수 없었다. 이가라시는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고 고우다는 시간을 벌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마법 구체를 휘두르며 소리쳤다. 죽어라, 이 새끼야. 그런 다음 여러 개의 마법 구체를 몬스터에게 겨누었고 녀석들은 기대감의 표정을 일그러뜨렸다. 잠시 후 공간에 짙은 흙먼지가 일었고 고우다가 물었다. 맛이 어떠냐? 갑자기 몬스터가 흙먼지를 뚫고 나와 마법으로 그를 공격했다.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몬스터는 분명 1층에 있을 만한 놈이 아니었다. 잠깐. 왜 아쿠타가와는 공격하지 않는 거지? 그 녀석 혼자만 완전히 무사했다. 몬스터는 그에게 다가가지조차 않았다. 아쿠타가와는 놈이 마력을 사냥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들만 공격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녀석들이 물었다. 무슨 헛소리야. 그렇다면 그는 무능력자니까 몬스터가 공격하지 않는 거였다. 고우다는 상황이 최악이라며 소리쳤다. 그가 도와줘야만 이 몬스터를 함께 끝장낼 수 있다고 말이다. 아쿠타가와는 의문이 들었다. 저 자식을 구해야 하나? 나한테 그 끔찍한 짓들을 해놓고 이제 와서 구해달라고? 고우다는 지금 사과하고 있는 거라며 악을 썼다. 자신이 너무 심했다며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아쿠타가와는 그저 구제불능의 나르시시스트 쓰레기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그는 몬스터를 안아 올렸고 여기서 돕지 않으면 자신도 저놈과 다를 바 없게 될 거라 깨달았다. 그는 아직 시간이 있다며 소리쳤다. 정면에서 공격해선 안 되니 놈의 머리 측면을 노려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고우다는 비열하게 웃으며 그가 얼마나 멍청한지 조롱했다.
그 순간 고우다는 능력은커녕 뇌도 없이 태어난 듯한 쓰레기가 정말 영웅이라도 될 수 있을 거라 착각했냐며 물었다. 그는 뼛속까지 광대였다. 능력이 없는 자들은 영웅을 꿈꿀 자격조차 없다고. 바로 그때 몬스터가 검으로 아쿠타가와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고 그의 피가 흩뿌려졌다. 의식이 멀어지는 가운데 그는 마치 무대 위에 있는 것 같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상황이 참으로 놀랍다고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그에게 뼈저리게 부족했던 재능이었다고. 그는 역시 타고난 광대였다. 그는 꽤나 흥미가 생겨 무례를 사과한다며 자신의 하수인이 그를 시험하도록 도왔다고 했다. 아쿠타가와는 경악했다. 하수인이라고 저렇게 강력한 몬스터를 부릴 수 있단 말인가? 그 남자는 적에게 자비를 베풀어 구해주려 했음에도 결국 배신당했다고 말했다. 지금 어떤 절망을 느끼고 있나? 그는 절망 따위는 없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으니까. 그 소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럴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인간 영혼의 선함을 믿는 바보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던 거다. 그렇지 않나? 절망한 나머지 스스로에게조차 거짓말을 하며 그 사실을 숨겼다. 그에게 제안하고 싶은 배역이 있는데 그 자신에게는 코미디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다. 아주 오랫동안 그는 우주에 존재하는 코미디들을 쫓았고 거의 평생을 거기에 바쳤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건 다 똑같다. 기존의 이야기에서 변형된 뻔한 레퍼토리일 뿐이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무언가를 창조할 수 없다. 최근에야 그는 인간의 가장 큰 오락이 각본 없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누릴 운명인 엄청난 쾌락이었다. 그는 특히 희망에 매달려 운명에 처절하게 저항하며 자신의 꿈이 헛돌아가는 걸 지켜보는 인간의 모습에 큰 흥미를 느꼈다. 그것은 정말 훌륭한 코미디였다. 아쿠타가와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렇군. 결국 난 파멸할 운명의 광대란 건가. 남자는 오해했다며 조금 더 고통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코미디를 연기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운명을 파괴할 힘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아쿠타가와는 그 말을 듣고 아연실색했고 남자는 그가 이 힘을 얻기 위해 절망과 희망 속에서 허우적대는 걸 보는 게 틀림없이 즐거울 거라 덧붙였다. 아쿠타가와는 자신에게 스킬을 줄 거냐고 물었다. 남자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고 답했다. 그는 영리했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랭커들만 골라 공격했던 그의 하수인은 이미 충분히 강력했다. 그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방법을 보여줄 뿐이었다. 아쿠타가와는 자신이 역같은 삶을 살아왔음을 깨달았고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가라앉아버리면 최선의 희망조차 품을 수 없게 될 테니 그건 너무 비극적이었다. 그는 무대 그 자체를 바꿀 수 있다. 바로 그때 아쿠타가와가 입을 열었다. 좋아. 널 위해 더 고통받아주지. 하지만 내가 기다리던 그 뻔한 이야기에 장단 맞출 생각은 없어. 남자가 미소를 지은 순간 아쿠타가와는 무대에서 뛰어내려 남자에게 다가가며 마법 같은 강화는 없을 것이고 자신만의 성장 스토리를 보여주겠다고 선언했다. 남자는 송곳니를 드러내며 기분 좋게 웃고는 물었다. 정말 거기까지 갈 생각인가? 그럴수록 내 흥미를 돋을 뿐인데 말이야. 잠시 후 녀석들은 왜 1층에 저런 괴물이 있는지 떠들기 시작했다. 보아하니 많은 이들이 고랭크 던전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아쿠타가와는 10중 8구 이미 죽었을 것이다. 고우다는 분통을 터뜨리며 화풀이로 그 자식 얼굴에 주먹을 갈기고 싶었는데 덜컥 죽어버렸다고 말했다. 토비타는 그 녀석이 자신이 가장 아끼는 장난감이었다고 대꾸했다. 고우다는 쟤들이 관심 있는 건 그 계집애랑 안경잡이 같은 녀석들 뿐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토비타는 그들에게 관심 없다고 대답했고 이가라시는 그녀가 아는 건 그 녀석들, 특히 그 계집애뿐이라며 그녀를 바보라고 불렀다. 실컷 조롱하고 어쩌면 유혹해보게 내버려둬. 그때 아쿠타가와가 그들 앞에 나타나 아직도 고우다 앞에서 설설기고 있냐고 물었다. 정말 한심한 쓰레기들이라니까.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가운데 고우다가 깜짝 놀라 뒤돌아보며 물었다. 뭐라고? 저 녀석이 살아있다고? 아쿠타가와는 단순한 복수가 목적이었다면 적당히 조롱하며 두 사람을 겨눈질로 복에 놔뒀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는 다시 물었다. 여기서 또 누가 날 비웃겠어? 이가라시는 두려움에 손을 벌벌 떨면서도 애 아직 안 죽었냐며 비명을 질렀다. 그가 온 힘을 다해 덤벼들었지만 아쿠타가와는 단 한 손으로 공격을 쳐내고 그를 옆으로 내동댕이 쳐 나무 여러 그루를 연달아 쓰러뜨렸다.
이가라시가 어안이 벙벙해지자 아쿠타가와는 자신도 조금 강해질까 싶어 강자에게 아부나 떠는 꼴이라고 말했다. 정말 징그러운 벌레 새끼. 히구라시, 그놈도 똑같이 쓸모없는 쓰레기지. 아니지, 이젠 그 녀석과 똑같아졌네. 토비타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말도 안 돼. 이게 스킬이라고? 고우다도 의아해했다. 히구라시와 같은 부류의 스킬인가? 하지만 지금의 아쿠타가와가 훨씬 더 강했다. 아쿠타가와는 복수를 하려면 너희들이 쓰던 스킬의 고통을 직접 느껴봐야 한다고 소리쳤다. 아쿠타가와가 압도적인 힘을 증명하며 그 기운을 상대를 향해 내뿜었다. 그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 순간 고우다는 경악했다. 아쿠타가와가 정말로 스킬을 사용한 건가? 토비타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얼마나 건방져진 거냐고 말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지금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소리쳤다. 저런 녀석을 박살내고 굴복시키는 것 얼마나 짜릿한 일이겠어. 아쿠타가와는 그녀를 바보라 부르며 다신 자신을 박살내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그녀가 그를 덮치려던 찰나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안 돼. 저 스피드. 저건 진짜 스킬이야. 고우다가 외쳤다. 저 녀석 바람 스킬을 썼어. 그렇지. 하지만 저놈은 스킬 없이 태어났잖아. 아쿠타가와가 물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이건 너희들이 날 괴롭혔던 스킬들, 너희들의 능력을 고스란히 돌려주는 거다. 그 남자는 그에게 이제 그릇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다. 정부도 길드도 이런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비록 본인조차 몰랐지만 결국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으니까. 자신에게 가해진 스킬을 그대로 사용하는 능력은 매일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 같은 그에게 아주 완벽한 힘이었다. 그는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대답했고 남자는 당연히 이제 막 배우는 참이라고 말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걸 사용하려면 다른 스킬이 필요했다. 그의 스킬 이름은 창조였다. 이 스킬을 사용하자 그의 온몸이 밝은 빛으로 타오르며 녀석들에게 덤벼들었다. 토비타에게 도약이란 그저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이 아니었다. 다리에 폭발적인 힘을 불어넣는 스킬이었다. 이 힘을 제대로 다룰 수만 있다면 비좁은 공간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다. 고우다는 경악했다. 정말로 토비타나 이가라시보다 더 뛰어나게 스킬을 쓰고 있단 말인가? 토비타는 자기를 비웃지 말라며 넌 여전히 의지박약한 패배자일 뿐이라고 소리쳤다. 날 뛰어넘을 순 없을 거라며 어디 한번 자신을 공격해보라고 도발했다. 이 괴물 새끼. 여전히 자기 발밑에 꿇게 만들어주겠어.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슬라임에 갇혀 기침을 해대기 시작했다. 영문도 모른 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헐떡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았다. 아쿠타가와는 그녀에게 긴장 풀라고 말했다. 그건 그저 시각과 호흡, 미각 등 모든 오감을 앗아가는 슬라임일 뿐이었다. 그저 그녀에게 이 스킬을 부여했을 뿐 그게 전부였다. 이 근처를 기어가다 그녀가 죽기 전에 풀어줄 테니 너무 겁먹을 필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보다 더 강했다면 이 스킬을 붙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 멍청한 스킬은 누군가를 조롱할 때나 딱 어울리지. 그녀는 위아래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바닥에 제대로 서 있긴 한 건지 지금 몇 시인지도 알 수 없었다. 여기 갇힌 지 얼마나 지났지? 억겁의 시간처럼 느껴질 것이다. 싫어. 너무 무섭잖아. 그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자 아쿠타가와는 오감을 모두 잃고 정신이 피폐해지면 몸의 균형도 무너진다고 말했다. 몸의 균형을 잃고 토사물이 목구멍에 꽉 막히게 되지. 공간을 인지할 수 없는 최고의 감옥이자 완벽한 무대지. 안 그래? 토비타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그는 고우다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 이제. 하지만 고우다는 마구를 집어던지며 비웃었다. 아쿠타가와가 말했다. 마구가 얼굴에 정통으로 꽂히고 나서야 타격이 시작되지. 야구 경기가 이렇게 비겁해서야 쓰나. 고우다는 자신의 스킬마저 가볍게 버텨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주먹을 휘두르며 짐승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다음 순간 아쿠타가와가 그걸 붙잡고 물었다.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냐? 공중에 뜬 공과 손의 주인공의 속성은 완전히 다르지. 마구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냥 마구로 면상을 후려치는 거지 날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그저 녀석이 태생적으로 약한 것일지도 몰랐다. 고우다는 분노하며 물었다. 왜 이 자식이 우리보다 뛰어난 건데. 오늘 처음 능력을 각성했고 설령 우리 스킬을 훔쳤다 해도 말이야.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쿠타가와가 다시 물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냐?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 능력을 어떻게 다룰지 상상하고 시나리오를 짜는 짓을 수 없이 반복해왔으니까. 그 순간 그는 앞으로 돌진하며 외쳤다. 도약, 폭풍, 만화, 마구 전개. 고우다는 넌 능력도 없는 벌레 새끼라고 발악했다.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감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짓거려? 하지만 아쿠타가와는 자신이 훨씬 더 잘 다룬다고 소리치며 고우다의 마구로 그를 후려쳤다. 잠시 후 배를 정통으로 가격당한 고우다는 말문이 막힌 채 바닥에 고꾸라져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그는 능력을 타고났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그것이 패배의 원인이었다. 머리를 조금만 굴렸어도 참 좋았을 텐데 말이야. 얼마 후 자신의 침대에서 깨어난 아쿠타가와는 물었다. 이거 꿈인가?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는 어쩐지 기분이 이상했다. 아쿠타가와는 길을 걷다가 두 학생이 이 학교가 짜증난다며 투덜거리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다. 영감에게 또 혼난 터라 그는 이미 한껏 짜증이 나 있는 상태였다. 이제 능력을 쓸 수 있게 되었다 해도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들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았다. 학생들은 스킬 레벨이 높은 판매원이 고객을 더 편안하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저 녀석들 친구 아니었던가? 반에서 외톨이가 되기 싫다면 D랭크인 그들의 곁에 붙어 있어야 했고 이 사교계의 흐름은 변해 있었다. 갑자기 누군가 다른 소년에게 고개를 돌리며 묻는 소리가 들렸다. 너 몰라. 얘는 능력이 아예 없잖아. 괴롭혀도 학교에선 모른 척할 테니 스트레스 풀기 딱 좋지. 능력을 써서 모두와 싸운다 한들 무언가 변하기나 할까? 바로 그때 유이가 다가와 깡통을 주워들며 그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쿠타가와도 아침 인사를 건넸고 그녀는 자기 반이 지금 환경 미화 중이라고 말했다. 매일 빈 깡통을 주워야 하는 할당량 때문에 죽을 만리라며 말이다. 그녀의 친구들은 빨리 가자고 재촉했다. 그거면 충분했다. 그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아쿠타가와를 지나쳐갔다. 그리고 아쿠타가와는 그때 유이가 어떻게 자신을 구해줬는지, 만약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떠올렸다. 유이는 동아리 해체에 대해 무언가 언급했다. 정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걸까? 그녀는 동아리 부장과 이 문제를 상의하며 지혜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그가 그럴 리 없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와 제1연극부 부장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녀는 지금이 힘든 시기라고 말했다. 그 녀석도 그걸 알고 있을까? 제발 그가 그런 말은 하지 않게 해줘. 아쿠타가와는 그녀에게 사과하며 그들을 위한다고 생각했던 행동이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저지른 그저 자기만족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나저나 깡통은 고맙다고 전해줘. 아쿠타가와 선배 환경미화위원이었어? 그는 그런 위원회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놀라며 사회를 향한 분노를 키우기 전에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먼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교섭을 시작해야 해. 정면 돌파로 말이야. 유이는 여자들의 교섭, 즉 학교의 구 연극부가 필요하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에 대해 물었다. 방금 그녀가 뭘 오해한 거지? 그 순간 그들이 시선을 피했고 그가 물었다. 뭐야? 호텔이 저기 있잖아. 그렇지. 유이가 대답했다. 아마 2랭크 파티가 이 던전을 공략했던 것 같아. 이자무 본인이잖아. 수많은 소녀들이 그를 둘러싼 채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던전 공략 임무를 맡은 모든 길드는 보통 다음과 같은 구조를 띈다. 국가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전담 부대 외에도 보통 몇 명의 멤버로 구성된 여러 그룹이 파티를 맺는다. C랭크 파티라는 건 비공식적인 용어로 일종의 은어다. 가장 높은 랭크의 멤버들로 구성된 그룹을 일컬을 때 쓰인다. 그 정의에 대해서는 주로 인터넷상에서 수년간 논쟁이 있어왔다. 몇 년 전 제시된 정의인 모든 멤버가 A랭크 이상이고 절반 이상이 C랭크라는 조건이 지금은 널리 통용되고 있다. 전국을 통틀어 C랭크 파티는 서너 개밖에 없다. 그러니 그들이 여기에 있다는 건 이 던전이 정말로 C랭크라는 뜻이었다. 유이는 놀란 눈으로 상황을 지켜보았고 아쿠타가와는 그게 누군지 궁금해했다. 그가 멈칫하자 그녀가 무슨 일 있냐며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아무 일도 아니야. 마스크를 쓴 소녀 중 한 명이 그를 빤히 쳐다보며 이 여성 낯이 익다고 말했다. 잠시 후 교실에서 선생님은 내일 모두가 이 기회를 활용해 C랭크 파티의 공략을 참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었다. 물론 위험하기 때문에 던전 입구까지만 가서 그들의 준비 과정과 진영을 관찰할 것입니다. 남학생들이 정말로 이자무를 직접 볼 수 있냐고 물었다. 내일은 쉬는 날이잖아.
최고야. 아쿠타가와는 궁금해했다. 그나저나 고우다는 병원에 있나? 오늘 학교에 안 왔네. 토비타는 그가 어제 그런 짓을 해놓고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걸어서 짜증이 난다고 대답했다. 그는 예전에는 자기를 많이 괴롭히긴 했어도 늘 편하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대꾸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토비타는 자신도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그녀가 가슴팍을 열자 슬라임이 드러났다. 그는 이 스킬이 그저 슬라임을 소환할 뿐이라고 대답했다. 만약 슬라임이 떨어지지 않는 거라면 내가 그걸 마음에 들어 했단 뜻이지. 토비타가 거짓말하지 말라며 소리쳤지만 아쿠타가와는 계속해서 계급 따위 신경 쓸 필요 없이 동등하게 친구를 사귀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그녀를 위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토비타는 계급도 신경 쓰지 않고 부끄러움 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이미 눈앞에 있다고 말했다. 그가 물었다. 뭐라고? 토비타는 고개를 돌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우다는 병원에 들렀다가 어디 좀 가봐야 한다고 했어. 아쿠타가와가 물었다. 정확히 어디로? 토비타는 의아해했다. 그녀가 어떻게 안 거지? 아마 그녀를 자기 여자친구라고 착각했나 보지. 그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화를 내자 선생님이 물었다. 토비타, 아직 수업 안 끝났단다. 걔랑은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되겠니? 토비타는 당황하며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를 내며 아쿠타가와가 이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말했다. 아쿠타가와는 속으로 그녀에게 말을 건 것을 사과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미움을 살 만한 일이었나? 얼마 후 낡은 공장 근처의 일렬로 선 소년들은 어렸을 적 그 녀석이 울면서 형을 찾아오곤 했던 일에 대해 떠들고 있었다. 공터를 빼앗기는 바람에 야구를 할 수 없었지. 그리고 널 위해서 공터를 차지했던 그 초등학생 녀석들을 거의 묵사발로 만들어 놨었잖아. 그런데 지금 또 질질 짜며 찾아오니 여전히 내가 뒤치다꺼리를 해주고 있네. 그리고 솔직히 내 남동생이란 녀석이 이리도 약해 빠져서 동네 하나 맘 편히 못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쪽팔린다고. 안 그래? 그렇지, 고우다. 고우다는 형에게 사과하며 그 망할 아쿠타가와 녀석이 자신들을 가지고 놀았다고 말했다. 고백이나 하며 랭크를 무시하는 놈들은 정말 짜증난다는 거 형도 동의하잖아. 그치? 그 자식이 내 갈비뼈를 부러뜨려서 한동안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거야. 제발 형이 내 대신 복수 좀 해줘. 켄지는 그 말이 맞다고 대답했다. 분수도 모르는 약골들은 정말 골치 아프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고. 질서를 유지하려면 강자가 본보기를 보여줘야 해. 잠시 후 소년들은 공터에 둥글게 모여 평소처럼 전의를 4명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남은 3명은 서포트를 맡기로 했다. 전의의 만화가 바닥나면 교대하는 방식이었다. 이사무는 회복 아이템을 얼마나 안 챙겨도 되는지 묻는 학생들에게 이 모든 걸 설명했다. 광역 회복제를 더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입구 크기로 보아 광역 공격은 힘들 것 같았다. 이사무는 친구에게 마법 방어력도 올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전부 알아들었다고 대답했다. 한편 가면을 쓴 소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다. 근처에 있던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의 스킬이 얼마나 매혹적이고 놀라운지 떠들고 있었다. 세상에 명령을 내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남자애들은 이자무가 잘 안 보인다며 더 가까이 가야 한다고 자기들끼리 수근거렸다. 그 순간 남자애들이 서로 밀치기 시작했고 여자애 중 한 명이 넘어질 뻔했다. 그녀는 실수로 보석 주머니를 떨어뜨리며 바닥에 넘어졌다. 남자애들은 쟤 왜 저러냐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미친 거 아니야. 이자무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고는 괜찮냐고 물었다. 그녀가 괜찮다고 답하자 친구 츠카사는 자기 몸이 꽤 단단하다며 꼬마 공주님에게 사과했다. 그렇지. 이자무는 그가 그런 말을 하니 웃기다고 했고 그녀의 친구가 달려와 괜찮냐고 물었다. 다친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다. 그 소녀는 그가 정말 신사라며 스킬 랭크만 믿고 거들먹거리는 어설픈 벼락부자들과는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이자무는 오늘 와준 모든 사람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고 싶다고 했다. 또한 오늘 보고 들은 것이 그들의 미래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랐다. 그들이야말로 이 나라의 미래였으니까. 그의 뒤에 있던 사람은 박수를 치며 톱랭커가 된다는 것과 아랫사람을 챙길 만큼 진정으로 여유를 갖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했다. 좋아. 학살은 끝났고 그들은 교장 선생님의 훈화 시간에 맞춰 네이처 스퀘어로 향해야 했다. 하지만 이 소녀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가면을 쓴 그 소녀를 알아보고는 생각에 잠겼다.
모두가 지정된 구역에 모이자 남자들은 던전을 클리어할 것이며 그 준비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아쿠타가와가 나무 뒤에 앉아있을 때 유이가 다가와 그를 찾았다며 말을 건넸다. 너 계속 수업 빼먹고 있잖아. 완전 반항하라니까? 아쿠타가와가 되물었다. 너는 어떤데? 교실 밖을 그렇게 싸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유이는 그냥 또 아프다고 둘러대면 된다고 대답했다. 너 아까 그 가면 쓴 여자애 보고 있었지. 그렇지. 아쿠타가와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냥 좀 생각할 게 있었어. 유이가 소리를 빽 질렀다. 완전 푹 빠졌네. 남자들은 큰 걸 좋아한다는 거 나도 알아. 젠장. 벌집을 봤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 가슴을 쏘였다면 10배는 커졌을 텐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아쿠타가와는 잠깐만 기다리라며 소리쳤다. 크기는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가슴이 10배나 커지면 그건 괴물이나 다름없을 거라고. 유이는 화를 내며 그가 자신을 괴물이라고 절벽 괴물이라고 불렀다며 따졌다. 그는 왜 듣고 싶은 대로만 듣냐고 물었다. 그 순간 선생님은 매일의 훈련이 중요하며 일상생활이 이미 던전 클리어의 일부라고 발표했다. 자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훈련 중에는 항상 투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때 그들 위로 밝은 불꽃이 피어올랐고 모든 학생들은 그게 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깜짝 놀랐다. 학생들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켄지는 선생님의 확성기를 낚아채며 연설은 끝났다고 소리쳤다. 이제 모두 내 말을 들어라. 모든 학생들은 그가 아카데미 최강자인 고다의 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퇴학당한 줄 알고 있었는데 켄지가 아무도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쳤다. 알아들어. 도망치고 싶으면 B랭크인 나를 뚫고 가야 할 거다. 다들 말 잘 듣는 착한 아이들이라 다행이군. 고다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켄지가 그를 돌아보며 물었다. 졸업 후 길드에 들어가려고 아직도 그런 평판에 매달리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약해 빠진 거야. 켄지가 소리쳤다. 아쿠타가와, 어딨냐? 내 동생이 아주 내 녀석 소나기에 노란한 모양이던데. 랭크도 없는 놈이 우리를 우습게 여겼으니 고위 랭커에게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지. 안 그래? 자기보다 훨씬 높은 사람에게 맞서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그렇지. 이 학교의 모든 학생들 한 10명쯤한테 두들겨 맞게 될 거다. 아쿠타가와는 어안이 벙벙해졌고 켄지는 당장 나오지 않으면 이 녀석들을 모조리 태워 죽이겠다고 소리쳤다. 유이는 두려움에 떨며 아쿠타가와의 이름을 중얼거렸고 켄지는 그에게 다가가 얼굴이 아주 우울해 보이니 그냥 얌전히 샌드백이나 되라고 말했다. 빨리 안 나오면 모두 불타버릴 거다. 아쿠타가와는 그를 조용히 쳐다보며 알게 뭐냐는 듯이 입을 열었다. 그는 놀라서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저게 정말 진심인 건가? 그 순간 아쿠타가와가 그의 머리를 걷어찼고 켄지는 고통에 기절할 뻔했다. 아쿠타가와는 유이의 팔을 잡고 도망치라고 소리쳤다. 그때 모두가 저 괴물 같은 아쿠타가와가 우릴 버리고 도망쳤다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켄지는 떨리는 손으로 확성기를 쥐고는 감히 내 말을 씹다니 아주 재밌다고 말했다. 그의 표정은 소름 끼치는 복수심으로 일그러졌다. 학생들은 왜 아쿠타가와가 숨어 있었는지 묻기 시작했지만 다들 반이 달라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왜 여기에 갇혀 있어야 해? 한 소녀는 아쿠타가와가 괴롭힘당할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 생각했다. 모두가 그를 버리고 외면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가 초래된 것이었다. 한편 아쿠타가와는 유이와 함께 숨이 턱에 닿도록 달리고 있었다. 뒤쫓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지만 점프 스킬을 써서 거리를 더 벌려야 할까? 아니, 유이는 아직 내게 힘이 있다는 걸 몰라. 그녀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힘을 써도 될까?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편이 낫겠다. 그 순간 유이가 헛기침을 했고 아쿠타가와는 걸어가자고 제안했다. 괜찮아. 그녀는 내 기분이 어떤지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선생님들이 괴롭힘을 모른 척해도 아무도 그들을 벌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들 미련 없이 널 버려뒀던 거야. 그는 그녀의 손을 움켜쥐고 계속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이는 속상해했고 잠시 후 두 사람은 함께 호숫가에 다다랐다. 켄지가 그들 바로 옆에 착지했다. 정말 비급 몬스터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걸까? 아쿠타가와는 우두머리가 직접 자신을 잡으러 올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켄지는 다른 녀석들이 너무 느려 터져서 짜증이 났고 그래서 직접 상황을 정리하러 왔다고 대답했다.
유이가 그에게 말을 걸랬지만 아쿠타가와는 자신이 시선을 끄는 동안 서쪽 숲을 지나 관리소로 도망치라고 말했다. 그녀가 비급 몬스터가 난동을 부린다고 말해도 아무도 경보를 울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산불이 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소방관과 경찰이 출동하게 만들라고 덧붙였다. 유이는 그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고 대답했고 아쿠타가와는 놈의 표적은 자신이라고 말했다.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흩어진다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그녀뿐이었다. 혼자 있었다면 달랐겠지만 지금은 다른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 그가 유이의 손을 놓아주자 그녀도 그에 따랐다. 우선 그녀는 마법으로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었고 그의 온몸이 밝은 불꽃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방어막은 제한된 시간 동안 대상이 받는 피해를 줄여주는 베리어 스킬이다. 그는 참으로 저렇게 다정한 소녀에게 어울리는 스킬이라고 생각했다. 유이는 금방 도움을 청하러 갈 테니 부디 몸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아쿠타가와는 그녀에게 고마워했고 켄지는 방금 쓴 게 꽤나 그럴싸한 보호막처럼 보였다며 비아냥거렸다. 피해를 줄여준다라. 그렇지.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내 스킬의 하위 호환에 불과하잖아. 아쿠타가와는 깜짝 놀랐다. 금속, 정말 신체를 강화하고 있는 건가? 그는 놈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시험해보기로 했다. 켄지는 좋아 라고 대답했다. 자신의 몸을 어떻게 쓰는지 보여주겠다면서. 그 순간 엄청난 굉음이 터져나오며 켄지의 주변에 밝은 초록색 빗줄기가 나타났지만 그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가 씩 웃으며 물었다. 고작 이거냐? 동생을 쓰러뜨릴 정도의 마력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갑자기 아쿠타가와가 반대편에 나타나 수속성 마법을 사용하자 켄지는 깜짝 놀랐다. 주위에 있던 학생들은 갑자기 쏟아지는 비에 놀라 무슨 일인지 웅성거렸다. 실제로 그들의 머리 위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켄지는 호수에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선생님들이 불을 끄고 선배들이 나머지 상황을 수습하는 틈을 타 주요 표적을 이곳으로 유인한 것이다. 괴롭힘을 방관했던 녀석들이야 어찌되든 상관없었지만 그곳엔 그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켄지는 이 모든 게 내 계획대로 된 거냐고 물었다. 괴롭힘은 그 같은 약골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주먹다짐이 시작되었다. 켄지는 아쿠타가와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고 그는 허공을 날아가 나무에 세게 부딪혔다. 그는 꽤 좋은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무슨 짓을 하든 표적만 제거하면 임무는 완수되는 거니까. 아쿠타가와는 그건 두고 봐야 알 거라고 대답했다. 솔직히 유이의 보호막이 없었다면 그는 이미 끝장났을 것이다. 역시 아카데미 최강자답게 엄청난 스킬이었고 그는 이 힘을 기필코 내 것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강철로 변하는 스킬을 획득했다. 학생들은 이 비가 도대체 무슨 비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불길이 잦아들자 온도를 높여야만 했다. 그때 아쿠타가와의 친구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불길은 언제 꺼질지 의아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토비타가 녀석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 불길이 사그라들었고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서둘러 대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토비타는 모두가 환호하는 가운데 시시한 녀석을 걷어차는 건 즐겁다며 너 같은 놈에게 한 대 맞아주겠다고 비웃었다. 한편 아쿠타가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며 깨달았다. 피부를 강철로 변화시켜 방어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격에도 활용하는 것이다. 켄지는 경악했다. 진짜로 다른 사람의 스킬을 복사할 수 있다니. 자기 동생이 말한 대로 한심한 녀석이었지만 고작 절반만 복사할 수 있는 모양이었다. 그는 팔꿈치에만 겨우 강철을 더 씌운 상태였다. 스킬에도 재능이 필요한 법이지. 그 말과 함께 그는 갑자기 상대를 향해 달려들었지만 아쿠타가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반응에 켄지가 당황하자 아쿠타가와는 마력을 금속으로 변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스킬은 전체적인 강도의 한계치가 정해져 있는 것 같다. 잠시 후 그가 옆으로 날아가자 아쿠타가와는 그렇기에 한 점에 집중할수록 훨씬 더 강력해진다고 덧붙였다. 이내 그가 켄지에게 주먹을 날렸지만 켄지는 콧방귀를 끼며 물었다. 정말이냐? 그것도 몰랐어. 그 순간 켄지가 그의 팔을 꺾고 가슴을 강타하며 물었다. 이건 어떠냐? 아쿠타가와의 입에서 붉은 피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모든 것을 억누르며 필사적으로 방어하며 싸움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결국 그는 버티지 못하고 바닥으로 쓰러졌다. 켄지는 몸 전체에 분산시켰다 하더라도 내 그 한 점 집중보다 훨씬 대처하기 어려울 거라고 조롱했다. 그렇지. 비급의 마력량을 얕보지 말라고.
아까 그 계집애처럼 하위 랭커가 자기 분수를 모르면 참 곤란하거든. 약골은 약골답게 굴어. 안 그러면 눈에 거슬릴 뿐이니까. 그렇지. 아쿠타가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모든 스킬을 다 쓴다면 녀석을 쉽게 쓰러뜨릴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놈을 처참히 짓밟고 굴욕감을 안겨주어야만 했다. 자신이 한참 아래라는 걸 뼛속까지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다. 켄지는 흥미롭다는 듯 실실 웃으며 자신에게 주먹 다짐으로 도전하고 싶은 거냐고 물었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치명타를 때려도 좋다고. 아쿠타가와는 재빨리 자세를 바꾸며 자신이 마력을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모든 힘을 손에 모아 엄청난 위력으로 상대를 후려쳤고 놈은 그대로 나가떨어졌다. 켄지가 비아냥거렸다. 목이라도 물렸나? 그는 얽힌 쌍두신 추적자라고 외치며 다시 아쿠타가와에게 맹렬히 달려들었다. 그 공격이 등에 직격하자 아쿠타가와는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피를 토하고는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켄지는 겉모습을 아무리 똑같이 베껴봤자 그저 모조품에 불과하다고 비웃었다. 오직 자신만이 이 스킬을 다룰 수 있다며 그가 아쿠타가와의 머리를 짓밟으려던 찰나 아쿠타가와는 가까스로 몸을 뒤집어 일어났다. 켄지는 당황했다. 아직도 이길 승산이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한 건가? 심지어 급소까지 때리게 놔뒀는데도 말이다. 아쿠타가와가 물었다. 시간 다 됐나? 켄지가 흠칫 놀랐다. 뭐? 아쿠타가와가 다시 물었다. 상관없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방금 그건 얽힌 쌍두신 추적자잖아. 스킬에 이름을 붙이는 것 외에도 자신의 기술에 번듯한 고유 명칭까지 붙여준다는 걸 널리 알려야겠군. 그거 참 수치스러운 일이지. 고등학생이지만 생각하는 건 10대 소년 같았다. 켄지는 멍청이라며 소리치고는 화를 내며 다시 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아쿠타가와는 이미 대비하고 있었고 분노에 차 그의 옆구리를 정통으로 가격했다. 그의 몸에 상처가 생겨나더니 그는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다. 그는 방금 공격이 왜 통하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대체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 아쿠타가와는 아마 왜 자신의 공격력이 올라갔는지 궁금할 거라고 말했다. 그렇지. 사실은 그 반대였다. 일시적으로 강화되었던 그의 방어력이 약해진 것이었다. 저항력이 높아졌다고 착각한 그는 켄지에게 급소를 노출하고 말았다. 켄지가 물었다. 일시적인 방어력 감소라니 그게 정말이냐고. 그렇다. 그는 첫 번째 공격과 함께 그에게 방어 스킬을 걸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스틸의 효과를 증폭시켰다. 그는 방어를 쓸모없는 스킬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자신을 강하게 만들 뿐인 스킬로서 그는 자신의 스킬이 상대의 스킬보다 열등하다고 말했다. 잠시 후 아쿠타가와는 그에게 다신 자신들과 엮이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했다. 켄지는 극도로 분노하며 뒤로 물러섰고 이에 아쿠타가와는 다른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그를 향해 멈추라고 소리쳤다. 아쿠타가와가 뒤돌아보자 유이를 끌어안은 채 뒤에 서 있는 고우다가 보였다. 그는 당장이라도 공격할 기세였고 유이는 눈물을 흘리며 그에게 사과하고 있었다. 이 애가 내가 걱정하던 그 학생 맞지? 그가 지금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는 있는 걸까? 아쿠타가와는 어이가 없어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유이는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아쿠타가와가 두 손을 들자 유이는 그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고우다는 학생들을 버리는 것도 계획의 일부였다고 말했다. 안 그래? 켄지가 일어서며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긴 했지만 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심한 학생들에게 경멸받는 것보다는 이게 100배 낫지. 아쿠타가와는 두 손을 든 채 이 상황을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무슨 일이든 일어날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가면을 쓴 소녀가 나타났다. 그녀의 힘 덕분에 켄지가 쓰러지고 고우다마저 유이를 놓아준 것에 그는 멍해진 채 놀라고 말았다. 소녀는 문장 타격이니 진정하라고 그에게 말했다. 원래 검에는 문장이 없지만 그녀가 타격의 속성을 부여한 것이었다. 아쿠타가와는 이 소녀를 알아보고 놀라며 B랭크 파티에서 그녀를 봤다고 말했다. 그녀는 전투에 B랭크 마법이 쓰인다며 만약을 대비해 조사에 자원하길 잘했다고 말을 이었다. 유이가 무슨 일인지 묻는 순간 소녀가 그를 끌어안고 자신의 가슴에 그의 얼굴을 파묻었다. 그도 유이도 깜짝 놀랐고 소녀는 정말 너였구나 하고 말했다. 그가 물었다. 정말 오니가와야? 그녀는 마검 스킬을 가졌고 B랭크였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다가와 여기가 내 집이냐고 묻던 친구를 떠올렸다.
옆집으로 방금 이사왔고 부모님들이 인사하는 중이라며 그녀는 친구가 되자고 다가왔었다. 어릴 적 옆집에 살던 이웃집 누나, 그녀가 그토록 다정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다른 고위 랭커들처럼 남을 깔보는 사람이었더라면 아버지의 학대로 인해 그의 마음은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다.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라 물었다. 그럼 이제 S랭크 팀에 있는 거야? 오니가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길드에 들어간 이후로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그를 다시 찾아와 그동안 정말 많이 컸다고 말했다. 아쿠타가와는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했고 유이는 겁에 질린 채 옆에 서 있었다. 그는 휙 돌아서 헛기침을 한 뒤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할지 물었다. 동생과 함께 포박된 켄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냐며 따졌다. 이번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곧 복수하러 돌아올 테니 다음번엔 학생들을 상대로 한 비겁한 짓거리 따위는 없을 거다. 불리한 상황에 발악하며 소리를 지르는 그를 보며 아쿠타가와는 유이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모든 것이 명확해졌음을 깨달았다. 그가 어떻게든 그들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건 전부 유이의 도움 덕분이었다. 켄지는 길을 걸을 때 항상 등 뒤를 조심하라며 그에게 소리쳤다. 내 말 알아들었어? 반드시 부하들을 끌고 널 포위하고 자루에 쳐넣어 버리겠다. 너뿐만 아니라 내 여자친구와 가족들까지 전부 부숴버릴 거다. 하지만 그 순간 아쿠타가와는 물러서지 않고 엄청난 힘으로 그들을 가격해 근처의 나무까지 날려버렸다. 그는 스킬을 조합하면 그들을 쓰러뜨리기 훨씬 쉬워질 거라고 말했다. 그때 오니가와는 긴장했고 유이는 그가 자신의 스킬을 쓴 건지 의아해했다. 그는 멍청이들에게 랭크의 격차를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 스킬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만약 한 번만 더 자신에게 덤빈다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죽여버리겠다고 말이다. 이 말을 들은 고우다는 겁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오니가와는 법이 고랭크 스킬 사용자들을 보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혀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만약 타랭크를 상대로 폭력을 더 행사한다면 그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었다. 고우다는 형을 돌아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모든 걸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마음대로 굴기 위해 랭크를 뛰어넘으며 제멋대로 랭크를 매기는 자들은 고위 랭커들보다 나약하다. 이 문서는 조직 내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갈수록 얼마나 더 잔혹해지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그것을 아주 잘 알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힘의 차이를 증명했다고 생각했지만 만약 랭크라는 게 없었더라도 과연 그들이 항복했을까? 사회의 기반을 뒤집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오니가와는 이제 그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는 사람이었다. 아마 다신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잠시 후 거실로 나간 그는 자신을 위해 식사를 준비해두고 아침 인사를 건네는 오니가와를 보았다. 그는 달걀에 소금과 후추를 뿌려 먹는다. 맞지? 아니면 이제 마요네즈를 뿌려 먹나? 상이 다 차려지자 오니가와는 토비타 옆에 앉았고 맞은편에는 아쿠타가와와 유이가 앉았다. 이토록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고 아쿠타가와는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지 의아해했다. 오니가와가 아파트에 처음 온 지 며칠이 지났다. 그는 랭크 던전을 클리어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다. 그녀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조금 특별한 기믹이 있었거든. 길드의 분석에 따르면 아마 한 달쯤 뒤면 그들이 이 도시에 도착할 거라고 했다. 아쿠타가와가 다시 물었다. 기믹이요? 그들은 아직 그런 것들과 마주친 적이 없었다. 아니면 랭크 파티에게는 그런 적들쯤 아예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걸까? 하지만 오니가와는 그의 예전 집을 찾아갔을 때 무척 놀랐다고 했다. 그의 아버지가 그가 이제 혼자 산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주소를 알려준 건 다행이었지만 그녀는 아마 그 이유를 눈치채고 있었을 것이다. 오니가와는 수도꼭지를 잠그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아쿠타가와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7년 동안 많은 것이 변했다고 설명했고 오니가와는 그가 확실히 더 좋은 쪽으로 변했다고 대답했다. 그나저나 언제부터 스킬을 쓸 수 있게 된 거야? 그는 그녀라면 당연히 물어볼 줄 알았다며 말문이 막혔고 오니가와는 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쁘다고 말했다. 아쿠타가와는 딱히 숨기려는 건 아니지만 남들이 알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일단은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게다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오니가와는 식탁에 머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본인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의 마력은 꽤나 상당해서 B랭크, 어쩌면 A랭크 수준일지도 모른다고 말이다. A랭크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힘이다.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전국에 있는 길드들이 그런 사람을 영입하려고 혈안이 될 것이다.
그 엄청난 힘을 어떻게 사용할 생각이야? 그는 필연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고민해 봐야만 할 것이다. 아쿠타가와는 시선을 내리깔고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되물었다. 만약 그가 힘으로 모든 사람을 쓰러뜨린다면 무언가 달라질까? 오니가와는 말없이 그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다. 그녀가 매일 와서 요리를 해준다고 해도 그는 상관없었다. 그는 흔쾌히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랭크로 맡은 파티에서의 임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오니가와는 9시 출근에 5시 퇴근, 야근도 없고 주 이틀을 쉴 수 있어서 모든 게 완벽하다고 대답했다. 아쿠타가와는 근무 시간 외에는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에 머무는 것과 같아 직장인들에게는 그야말로 진정한 낙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오니가와가 한숨을 쉬었고 아쿠타가와는 무슨 일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런 말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곳이 더 편하다고 했고 그 말이 맞았다. 이 스킬을 얻은 후로 깊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지만 이제는 모든 걸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았다. 학교에 도착한 그는 자신의 스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비밀로 하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그에게 힘이 생겼다는 걸 알아챘다. 그의 친구들도 이를 눈치채고 놀랐고 한 소년이 물었다. 그럼 이제 너한테도 스킬이 생긴 거야? 그럼 우리 셋이 계속 제1 연극부에 남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이제 그런 생존 전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쿠타가와는 가능하면 이 부에서 계속 연기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고 아쿠타가와는 고개를 숙이며 방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나 자신의 스킬이 알려지는 걸 피하고 싶었다. 게다가 이 시간은 그에게 무척이나 소중했다. 유이가 그에게 이 말을 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아무 데서나 연기하고 싶지 않았고 이곳은 그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다. 유이는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예전에는 가끔 무서운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서 그녀는 그가 변했다고 생각했다. 아쿠타가와는 걱정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바로 그때 토비타가 부실로 들어오며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데 그건 성희롱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등장에 그는 깜짝 놀랐고 그녀는 그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그는 그것을 살펴보고는 이게 뭐냐고 물었다. 그녀는 서명이라며 동아리를 유지하기 위해 그가 모든 반에 서명해달라고 부탁했던 거라고 말했다. 토비타는 그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더니 그가 반에 친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했던 말에 대해 여전히 생각 중이라고 했다. 그녀는 전에도 그에게 말한 적이 있었다. 아쿠타가와는 서류를 보고 꽤 많은 서명이 모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토비타는 그와 켄지, 고다 형제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 때문에 반 아이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아이들은 그가 억울하게 휘말렸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아이들은 그 건방진 형제들이 마침내 자신들의 분노를 마주하게 만들었다며 기뻐했다. 어느 쪽이든 결국 남에게 기대기만 하는 시시한 녀석들이었다. 유이는 남 일이라는 듯이 건방지게 군다고 대꾸했고 토비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따져 물었다. 유이는 너도 그를 괴롭히는 걸 똑똑히 봤다고 맞받아쳤다. 토비타는 유이가 자신을 짜증나게 한다고 대꾸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대체 무슨 존재라는 말인가? 그 순간 오니가와가 배낭을 메고 부실로 들어오며 다들 여기 있었네 하고 말했다. 모두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고 아쿠타가와는 오니가와 누나가 학교엔 웬일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저녁거리를 사러 나왔다가 학교까지 오게 됐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같이 집에 가면 좋겠다고 대답했다. 소녀들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다 같이 집에 가고 저녁거리를 산다고? 오니가와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갈 건지 물었다. 소녀들은 당황해서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렇게 그들은 이 기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토비타는 그 정도 수준의 아내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고 비꼬듯 물었다. 하지만 그녀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유이가 끼어들며 아내라고 되물었다. 그녀는 그가 짐승이자 인간 이하라고 말했다. 유이는 그녀와 오니가와가 매일 밤 짐승처럼 시간을 보낸다는 걸 깨닫고는 포크를 휘두르며 말했다. 그녀도 요리할 수 있다고 소리쳤다. 어쩌면 이 괴물의 고기로 뭔가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몰랐다. 아쿠타가와는 그녀를 말리며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물었다. 토비타는 두 사람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지내는 것 같아 아주 보기 좋다고 대답했다. 소녀는 거절하길 잘했다고 생각했고 아쿠타가와는 오니가와 누나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쳤다. 오니가와는 왜 그러냐고 물었다. 그녀는 이제 제법 평온해진 듯했다. 그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오니가와는 미소를 지으며 지금 행복하냐고 물었다. 그는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주변의 사회를 돌아보면 그들처럼 랭크가 낮은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똑같은 차별과 비극이 만연해 있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서명이 적힌 서류를 읽으며 고마워하는 사람들이라니 그게 무슨 뜻일까 의아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변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다. 그리고 한 달 후 C랭크 그룹이 도시를 떠날 준비를 할 무렵 그가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의 말을 들은 그가 당황하며 되물었다. 오니가와 누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요? 아쿠타가와는 밖으로 뛰쳐나갔고 그녀가 어젯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그녀의 방을 들여다보았을 때 베개 위에 유서가 놓여 있었다고 했다. 아쿠타가와는 알려줘서 고맙다고 말한 뒤 누나가 종합병원에 있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맞나요? 전화기 너머에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5층에 있었다. 다행히 수술 덕분에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수술 중에 무언가 발견되었다. 오니가와의 몸에서 조직적인 폭행의 흔적을 찾아낸 것이다. 그는 끔찍한 공포로 얼어붙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순간 갑작스러운 삼촌의 비명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숙모와 삼촌에게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그는 저 멀리를 쳐다보았다. 그는 5층을 향해 다급히 뛰어갔다. 그 순간 군인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붙잡았고 정부의 정보 조작에 대해 통보했다. 소문은 들었지만 그 일이 자신들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고랭크 유저들의 알량한 명성을 지키기 위해 정말로 그들을 짓밟아버릴 셈인가? 남자는 그의 머리를 움켜쥐고 좌절하거나 경솔하게 말하지 말라며 입만 다물고 있으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A랭크 딸 덕에 받은 정부 보조금을 미천 삼아 사업을 일궈냈다. 그 덕분에 지금의 사회적 지위를 얻었으니 그것을 지워버리는 건 꽤나 곤란한 일이 될 터였다. 그래서 그는 삼촌의 머리를 움켜쥔 채 자신이 보기엔 이 장치가 기억을 흡수하고 지울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억이란 참 까다로운 법이다. 무엇이 도화선이 되어 눈사태처럼 기억이 갑자기 되돌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딸과 관련된 모든 기억을 수집한 후에는 그것들을 각각 다른 기관에 보관할 것이다. 아버지가 물었다. 이 모든 게 고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짓이란 말입니까? 그들은 새 집에서 편안하게 당신의 회사에 직접 보너스를 지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관리라는 명목하에 아낌없는 정부의 보호도 제공할 테고요. 소녀는 그만하라고 비명을 질렀다. 여기에 동의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았다. 그녀의 남편은 넋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남자는 그들을 죽이는 건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될 거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냐고 대꾸했다. 바로 그때 아쿠타가와가 방으로 뛰어들며 자신의 스킬로 소리를 지울 순 없어도 폭풍을 이용해 자신의 기척을 완벽히 숨길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바람의 방향을 이용해 소리를 흘려보내고 블라인드를 스치게 해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내며 창유리가 흔들리게 만들었다. 그 모든 소란 속에 뒤섞여 들어가 단숨에 그를 죽일 작정이었다. 그 순간 삼촌이 소리쳤다. 멈춰라. 경솔한 짓은 하지 말라며 그가 갑자기 얼어붙더니 황급히 기둥 뒤로 숨었다. 삼촌은 고위직들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리고 지금 도망친다 해도 사회가 그들을 추적할 것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견뎌야만 했고 제복을 입은 남자는 지나치게 차분해서 지루할 정도라고 말했다. 사실 그의 말이 맞았다. 반박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게다가 그는 병상에 나란히 누워있는 오니가와의 모든 기억을 이미 지워버린 상태였다. 이 말을 들은 아쿠타가와는 뭐라고 라며 되묻는 그녀의 아버지처럼 어안이 벙벙했다. 그 남자는 헬멧을 벗으며 두 사람이 서로를 잊으면 아무도 고통받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얼마나 친절한 배려인가? 조용히 참고 견뎌야 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명성을 거의 망칠 뻔한 짓을 저지르고 말았다. 게다가 랭크를 포기한 탓에 그들의 전투력마저 약해졌다. 이제 이 여자는 꿈이 아니라 사회의 쓰레기로 여겨졌다. 그리고 집에서 쓰레기가 나오면 행정구역에서 걷어들여 폐기하는 법이다. 그것이 바로 사회적 질서다. 그렇지 않은가? 더러운 몸에서 악취가 나기 시작하면 이웃들에게 민폐를 끼치니까.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괴물 같은 쓰레기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 순간 남자는 마법의 힘을 사용하며 내일이면 그 멍청이처럼 분노도 있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꼴을 지켜보는 게 자기 직업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라고 했다. 누구라도 원망하고 싶다면 자신의 딸과 중산층으로 태어난 사실을 탓하라고 했다.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경악을 금치 못한 아쿠타가와는
비가 내리는 밖으로 나갔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기둥에 기댔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오니가와를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생각했다. 삼촌은 그녀의 몸에 조직적인 폭력의 흔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녀의 측근 중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랭커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 그가 말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다. 그때 그는 거리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얻은 힘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는 말을 들었다. 스크린에는 이자무가 있었고 아쿠타가와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닐까 의문을 품었다. 츠카사 또한 이들이 길드가 자랑하는 랭커급 스킬 사용자이며 삶 속에서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언급했었다. 아쿠타가와에게 증거는 없었지만 주변 학생들이 그들이 멋지다며 그는 강하고 레벨도 높은 진정한 영웅이라고 수군거리는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와 같은 사람들 덕분에 이 나라는 안전했다. 이런 생각을 하니 사회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고 싶어졌다. 고위 랭커들이 모두 이렇게 훌륭하다면 정말 멋질 텐데, 아쿠타가와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지위를 보호받는 랭커들을 숭배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그것이 현실이었고 그게 얼마나 끔찍한 광경인지 알게 된 것이다. 불과 어제만 해도 이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었는데 이번 달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그는 식탁에서 미소 짓던 오니가와를 떠올리다가 문득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오니가와의 가면이 들어있었고 그녀가 남긴 쪽지가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에게 친애하는 아쿠타가와에게라고 썼다. 내가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이라니 마치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대사였다. 그녀는 그들의 용서가 이런 식이라 미안하다면서도 절대 그 이유를 파헤치려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깜짝 놀랐다. 그런 거였어. 오니가와 누나를 벼랑 끝으로 내몬 장본인이 바로 그 남자였구나. 그녀는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을 어렴풋이나마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구했다고 했지만 사실 그가 그녀를 구한 것이었다. 안 그래? 그런 다음 랭커들이 태어날 때부터 감당해야 할 압박감에 짓눌릴 뻔했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분위기를 바꿔보자며 그가 살던 도시로 데려왔다. 하지만 그는 두 사람이 연극부에서 함께 연기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렇지. 그는 영웅이었고 그녀는 히로인이었다. 아쿠타가와는 그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것이 그에게는 구원이었으니까. 사실 그녀는 그를 닮고 싶어 가면을 쓰기 시작했으니 그가 이 가면을 간직해주기를 바랐다. 그와 함께하는 매일 스킬이나 랭크가 아니라 그저 그녀와 교류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행복했다고 했다. 그는 그녀의 영웅이었다. 그녀는 그가 화를 낼지도 모른다는 걸 알았지만 부디 이 세상을 미워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영웅은 세상을 지키는 법이니까. 그렇지. 지금 그의 곁에는 소중한 것들이 많으니 세상의 추악함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길 바랐다. 아쿠타가와는 편지를 꽉 움켜쥐며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중얼거렸다. 대체 저들이 원하는 게 뭐야? 어떻게 이 모든 걸 잊으라는 거지? 영웅이라는 게 이따위 사회를 지키는 거라면 차라리 영웅 따위는 되지 않겠다. 모든 걸 망치고 공연을 박살내는 광대가 되는 편이 훨씬 나았다. 그 순간 이가라시가 고우다에게 고개를 돌렸고 고우다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이가라시는 그들에게 설교나 늘어놓던 여자가 던전에서 사고를 쳐서 지금 위독한 상태라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길드 대표는 이 기회에 그녀를 대체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고우다가 그 소식이 진짜냐고 물었다. 이가라시는 깜짝 놀랐다. 그는 지금 그 여자 때문에 조심하는 게 아니라고 대답했다. 저 녀석들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이 남자는 자신들 같은 부류를 향한 살기를 숨기지 못했다. 한편 학교에 있던 아쿠타가와에게 한 남학생이 합류하며 그들에게 서명을 건넸다며 손을 흔들었다. 아이들이 고맙다고 하자 그는 숫자가 좀 애매하긴 해도 다들 최선을 다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쿠타가와는 학교 측에서 그들의 노력을 알아주길 바랐고 남학생은 그가 뭘 하고 있는지 물었다. 아쿠타가와는 옷을 꿰매기 시작하며 의상용 재봉틀을 가져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남학생은 괜찮다면서도 아직 예정된 공연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도 확신하지 못했다. 아쿠타가와는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문제가 하나 생겨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유이는 오니가와가 입원했는데도 그가 왜 이리 차분하게 행동하는지 의아해했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참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저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였다. 어느 날 저녁 무리 지은 남자들이 한 남자를 공격하며 짓밟고 있었다.
그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우두머리 남자가 다가와 물었다. 가장 강하고 잘생긴 B랭크인 자신이 그저 화풀이로 사람들을 패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자기는 직접 이런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그들이 하급 길거리 거주자들을 적절히 관리하여 도시의 안전과 복지를 향상시킨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정화 네트워크에 공식적으로 위탁된 도시 미화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그러니 이 구역을 정화하기 위해 그만 이 도시를 떠나달라고 했다. 그때 가면을 쓴 아쿠타가와가 다가와 정화 작업에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남자가 당황하며 고개를 돌리자 아쿠타가와는 너희들만 청소되면 이 구역이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설명했다. 남자가 다시 물었다. 내가 이 늙은이 친구라도 되냐, 아니면 같은 쓰레기 부류라서 불쌍하게 여기는 거냐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자신은 이 도시에서 가장 강하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만약 자기와 싸운다면,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쿠타가와는 엄청난 힘으로 그를 덮치며 뒷말은 아예 듣지도 않았다. 남자는 바닥에 쓰러지며 자신의 아름다운 얼굴이 망가졌다고 비명을 질렀다.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우두머리를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 아쿠타가와가 마법의 힘을 방출하자 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다. 남자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만하라고. 자기는 그저 조직의 체면을 세우려던 것뿐이니 자기 윗선에 말하라는 것이었다. 난장판을 치우는 건 좋지만 아쿠타가와는 그의 말이 맞는 것 같다며 엄청난 힘으로 계속해서 그를 두들겨 팼다. 우두머리가 박살나는 것을 지켜보며 주위에 있던 녀석들은 고통과 공포에 떨며 피를 토했다. 얼마 후 길을 걷던 모녀 중 엄마는 문득 위를 날아가는 무언가를 보고 배트맨이라고 생각했다. 사실 그것은 지붕 위를 날아다니는 아쿠타가와였다. 그는 이 사회를 혼자서 무너뜨릴 만큼의 힘만 있다면 숙모와 삼촌을 구하고 어쩌면 오니가와까지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신의 뒤에서 조롱하던 선배들과 오니가와를 괴롭혔던 놈들, 그들을 전부 무대 위로 끌어올려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얼마 후 아쿠타가와는 경비병들이 있는 던전 근처에 다다랐다. 그는 접근하면서 그들을 향해 차가운 바람을 일으켰고 경비병들은 당황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기 시작했다. 아쿠타가와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들어가며 왜 이곳에 경비가 이토록 허술한지 의아해했다. 선봉대가 랭킹을 관리하고 있어서 아무도 긴장하지 않은 탓일까? 그는 적의 규모를 생각하면 자신이 더 강해져야 하며 힘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며 조용히 복도를 걸어갔다. 그는 터널 맞은편에서 밝은 빛을 발견하고 그것이 순간이동 장치라는 것을 깨달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장치가 마치 자신에게 들어오라고 말하는 것 같아 깜짝 놀랐다. 아쿠타가와는 포털 안으로 들어가며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선언했다. 2층의 적들을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시랭크와는 싸워볼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그 순간 몬스터 떼가 사방에서 그를 덮쳤고 아쿠타가와는 자신의 마력으로 그것들을 하나둘씩 파괴하기 시작했다. 그는 앞뒤로 도약하며 공격을 피하는 동시에 적들에게 반격을 가했고 방하는 놈들이 뿜어낸 피로 물들었다. 아쿠타가와가 바닥에 착지했을 때 그는 한 소녀를 발견하고 새로운 신경계 상태 이상 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해했다. 마비일까 아니면 매혹일까? 그 비늘 같은 가루를 들이마시지 않으려면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다. 그의 맞은편에 서 있던 소녀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쿠타가와 뒤에 서 있던 기사가 그를 향해 덤벼들었다. 그는 가까스로 공격을 피했지만 기사는 계속해서 그를 노렸다. 하지만 잠시 후 기사의 공격이 아쿠타가와의 뺨을 스치며 그에게 가벼운 상처를 입혔다. 그는 이놈 역시 스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예전에 배웠던 염동력 스킬이었다. 그 효과는 직접적인 의지로 통제되는 물체를 제외하고 반경 3m 이내의 물체를 움직일 수 있게 해준다. 효과의 위력은 사용자의 신체적 힘에 비례한다. 공격을 피한다 해도 파편은 끊임없이 날아올 것이다. 거리를 좁혀서 타격을 입혀야 했다. 아쿠타가와는 주먹을 휘둘러 기사의 머리를 가격했지만 기사는 여전히 버티고 서 있었고 이내 그를 향해 반격을 가했다. 그는 벽에 정면으로 처박혀 벽이 산산조각 났고 곧 자신의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놈들은 파편을 이용해 비늘 가루를 날려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몬스터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협동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애초에 놈들과 싸우는 것 자체가 무모한 짓이었을까? 그 순간 그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을 공격하는 몬스터들을 베어버리며 피를 쏟게 만들었고 더 철저히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남은 기사가 기절시킬 듯한 일격으로 그에게 덤벼들자 아쿠타가와는 기사를 꿰뚫으며 자신이 정말 움직이지 못할 줄 알았냐고 물었다.
놈들이 스킬로 그를 약화시켰기 때문에 그의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녀석의 스킬을 통해 자신의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그들은 이곳을 지나가야 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다. 잠시 후 그는 모든 적을 파괴했고 시스템은 물어뜯기 스킬과 함께 마비 가루 스킬을 습득했다고 알렸다. 그가 얻은 스킬들은 염동력과 결합된 것이었다. 모든 것은 그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그가 주위를 둘러보자 방 안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남자가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 자신이 목표한 바가 되었고 그의 힘은 그가 선택할 길 그 자체였다. 아쿠타가와가 다가가 물었다. 얼굴은 숨긴 채 목소리만 내는 거냐고? 제법 뻔뻔하군. 남자는 그에게 사과하며 인사하러 온 김에 가벼운 소개를 하는 건 어떠냐고 물었다. 자신이 보기에 이 상대가 그에게 아주 완벽할 것 같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것이었다. 아쿠타가와는 미소 지으며 이게 내가 말한 소개냐고 되물었다. 거대하고 끔찍한 몬스터가 그의 앞에 나타났고 아쿠타가와는 좋다고 대답했다. 어디 한번 직접 확인해보지. 그는 자신이 얼마나 더 강해졌는지 시험해보겠다고 제안했다. 남자는 참고로 자신이 이 피조물에 의식을 불어넣었지만 지금 이 아이는 스스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말 없는 인형과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분명 지루할 텐데. 그렇지 않아? 아쿠타가와는 아주 고맙다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 순간 전투가 시작되었다. 아쿠타가와가 몬스터를 뒤쫓기 시작했고 방 안에는 놈의 공격에서 뿜어져 나온 수많은 빗줄기들이 번쩍였다. 아쿠타가와는 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힘을 사용하여 적을 계속해서 부숴나갔다. 이전에는 이 녀석에게 속수무책이었지만 이제는 대등하게 맞서고 있었다. 그는 전력을 다해 싸우며 적을 가볍게 밀쳐냈고 자신이 이 생물체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고 생각했다. 그 후 그는 밝은 섬광과 함께 적의 중심부를 내리쳤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잠시 후 몬스터가 그를 향해 여러 자루의 검을 던져 아쿠타가와가 피를 쏟게 만들었고 그 피조물은 움직임을 멈추고 기다렸다. 아쿠타가와는 등 뒤에 검이 꽂힌 것을 보고 엄청난 고통에 충격을 받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정면에서 날아오는 검을 쳐냈다고 생각했지만 몬스터는 그의 뒤를 베어버린 것이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 순간 그의 몸에 점점 더 많은 상처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는 이것이 매우 기괴한 스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기괴한 타격을 받고도 스킬을 익히지 못했다고? 몬스터가 중얼거렸다. 당연하지. 내 하수인은 공격 스킬 같은 건 전혀 쓰지 않거든. 아쿠타가와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남자는 무언가가 인간의 눈으로 쫓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며 타격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것이 그저 순수한 물리 공격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몬스터가 계속해서 아쿠타가와의 몸을 난도질하는 동안 남자는 스킬 없이 가해지는 공격은 스킬로 배울 수 없다며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했다. 아쿠타가와는 분노로 이를 갈았고 몬스터는 이 정도는 견딜 수 있고 자신이 더 강해졌다고 착각했냐며 비웃었다. 아쿠타가와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몬스터는 어쩌면 이것이 적의 매력일지도 모른다고 물었다. 하룻밤의 장난으로는 아주 훌륭한 이야기였다. 그 순간 아쿠타가와는 더 많은 피를 토해냈고 몬스터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그것 또한 재미의 일부일 거라며 중얼거렸다. 그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오니가와의 시선을 떠올렸지만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몬스터가 그의 뒤에 나타나자 격노한 아쿠타가와는 밝은 섬광을 일으키며 놈의 매력은 그때부터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자신이 빼앗은 스킬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외쳤다. 그는 이제 아이템 인벤토리 스킬을 습득한 상태였다. 아무 데서나 불쑥 튀어나온 저 검들.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 안 그래? 몬스터는 이 사실에 매우 놀라며 크게 웃기 시작했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 스스로를 그렇게까지 희생하다니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그는 정말 흥미로운 배우였다. 그 순간 몬스터는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레이피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아쿠타가와가 말하며 염동력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인다 한들 동시에 공격하는 것보다 빠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몬스터는 어안이 벙벙해졌고 잠시 후 아쿠타가와는 적을 향해 수많은 검을 겨누어 놈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잠시 후 강력한 섬광이 일어났고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자신이 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쿠타가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더 강해지고 있다고 소리쳤지만 이내 무릎을 꿇고 휙 뒤돌아보며 몬스터에게 물었다. 장난해. 정말 대량 생산이라도 된 거야?
그의 눈앞에 수많은 똑같은 몬스터들이 나타났고 그는 다음 전투가 자신이 버텨내야만 하는 시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갑자기 몸이 굳어버린 그는 물었다. 무슨 상황이지? 대체 어디로 끌고 가는 거야? 놈들은 그의 팔을 붙잡고 포털 쪽으로 끌고 가더니 그를 뒤로 내동댕이 쳤다. 아쿠타가와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남자는 무례하게 끌고 와서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니까. 그는 이 짓을 다시 하고 싶었기에 아무 상관없다고 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온통 끈적거리는 거지? 아쿠타가와가 묻자 남자는 미안하다며 대답했다. 그가 위험에 처한 모습을 지켜보는 건 꽤 구미가 당기는 일이었지만 서둘러 이곳으로 끌어들여야 했다고. 안 그랬다면 모든 게 너무 시시하게 끝나버렸을 테니까. 던전은 엄청난 마력을 품고 있으며 특히 이 깊은 곳은 시간의 흐름조차 다르다. 어느새 아침이 밝아왔고 그가 보고를 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한쪽을 가리키며 진정하고 계속 지켜보라고 말했다. 아쿠타가와가 물었다. 진정하라니 무슨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저놈들이 내 여동생을 다치게 한 그 특별한 놈들일 수도 있으니까. 과연 포털에서 나와 돌아가야겠다고 떠벌리는 저놈들은 그저 광대들에 불과했다. 츠카사는 쓰러뜨리는 건 쉬웠지만 마나 소모가 짜증난다고 투덜거렸다. 그 옆에는 A랭크 소환 스킬을 가진 마법사 클래스의 에비나가 있었다. 그는 말했다. 군인 양반, 좀 자제하는 법을 배우는 게 어때? 마코토는 인류 멍청한 전사라는 이름답게 온통 근육투성이인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비아냥거렸다. 이 소녀는 힐러였고 최고 등급의 엘릭서 스킬을 가지고 있었다. 츠카사는 그렇게 칭찬하면 부끄러워진다고 말했다. 하기와 유게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하기는 A랭크 섬광 스킬을 가진 도적이었고 유게는 C랭크 화살 스킬을 가진 궁수였다. 하기는 시간이 너무 지체되고 있어서 독촉을 받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 순간 이자무가 합류하며 유게의 말이 맞다고 동조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속도를 높이자고 그가 제안했다. 츠카사는 알겠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대답했다. 잠시 후 그는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몬스터들에게 달려들어 차례차례 박살내기 시작했다. 에비나가 말했다. 내가 연습 좀 하라고 했잖아. 저렇게 나이를 먹어선 따라잡지도 못한다고. 그는 중심부에서 마법의 힘으로 자신을 방어하며 늙은 나무들은 가지를 뻗어 어린 새싹을 방해하니 짜증난다고 중얼거렸다. 그들 주위로 밝은 불꽃이 피어올랐고 돌연 눈부신 화살 한 발이 적들을 꿰뚫어버렸다. 유게가 쏜 화살이었다. 마코토가 그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번에도 그녀를 위해 남은 건 없는 거야? 그녀가 얼마나 지루해했는지 모른다. 유게는 힐러가 더 잘했을 거라며 뭐 어쩔 수 없다고 대꾸했다. 자신이 지금 끝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자무가 검을 뽑아들고 외쳤다. 리던, 리돈. 그가 주문을 시전하자 찬란한 빛의 줄기들이 남은 적들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몬스터들은 비명을 지르며 허공 속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이런 하찮은 일에 시간을 낭비했다고 말한 그는 부하들을 향해 미소 지으며 이제 갈까 하고 물었다. 정체불명의 사내는 그가 그곳에 계속 있었다면 녀석들에게 정면으로 덤볐다가 단숨에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그로서도 곤란한 일이었다. 그가 최후를 맞이할 땐 처절하게 고통받고 발버둥치는 꼴을 즐겁게 지켜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광대를 쓰러뜨리기 위해 온갖 고생을 다했는데 녀석들은 너무나도 쉽게 파괴해버렸다. 아쿠타가와는 깨달았다. 이게 바로 랭커 파티라는 건가? 하기가 물었다. 멤버가 6명이라도 문제는 없겠죠? 그렇죠? 츠카사가 오니가와를 말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에비나가 맞장구를 쳤다. 어차피 그녀는 이 파티에 들어올 자격을 간신히 턱걸이로 맞췄을 뿐이니까. 츠카사는 미소를 지으며 거기서 그녀와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니 그걸로 된 거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쿠타가와는 하룻밤에 유의를 잃은 건 꽤 유감이라고 내뱉었다. 하지만 이런 해괴한 공연에 너무 심취한 건 자기 잘못 아니었나? 험하게 다룬 것으로 치면 그날 밤에는 비할 바가 못됐다. 어쨌든 녀석들은 시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 건 당연한 이치지. 전투에 쓸모없는 하위 랭커들은 일종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쓰이며 간접적으로 나라를 구하는 셈이니까. 그래도 명색이 랭커들이고 오니가와 같은 등급을 가지고 있잖아. 그럼 다음에는 B랭크 이하의 여자들을 데려와야겠군. 반반한 놈들도 괜찮고. 하기는 랭커 파티야말로 계급에 상관없이 진정한 실력을 평가하는 미덕의 표상이라고 짓거렸다. 현실은 그저 그들의 몸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면서
그 순간 그가 크게 울부짖었고 아쿠타가와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낯선 사내가 물었다. 그래도 내가 여기 온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아쿠타가와가 대답했다. 그래, 내게 말해봐. 더 강해지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사내는 씩 웃으며 아주 간단하다고 대답했다. 내 하수인을 쓰러뜨렸을 때 내가 했던 짓을 그저 반복하기만 하면 된다고. 더 강한 적과 싸우고 더 처절하게 고통받으며 내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힘을 얻는 거다. 다음번엔 팔 하나 잃는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거야. 심장이 뚫리거나 머리가 지식여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 길을 갈 각오가 되어 있나? 아쿠타가와가 소리쳤다. 당연하지. 사내는 참으로 멍청한 질문이었다며 실소했다. 이제 그는 이 던전의 심연을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 아쿠타가와가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사내는 몹시 혼란스러워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방금 전엔 그들을 막지 않았던가? 그런데 왜 그를 랭커 파티의 뒤를 쫓게 하는 거지? 너는 지금 그딴 걸 생각하고 있겠지. 안 그래? 놈들의 목표는 다르니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 이 던전들은 사람들이 흔히 자동 생성 던전이라 부르는 곳이지. 보스를 처치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하지만 인간들은 보스방이 가장 깊은 층이라고 단단히 착각하고 있어. 아쿠타가와가 물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이 있다는 건가? 정체불명의 사내가 답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애초에 가장 깊은 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던전은 그저 지나가는 통로에 불과하니까. 아쿠타가와가 어안이 벙벙해지자 사내는 약 60년 전 이 세상에 던전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내 녀석은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건 바로 유배지다. 직접 가서 그 파편 중 하나를 두 눈으로 확인해보라고. 아쿠타가와가 들어섰을 때 그는 마침내 아드레날린이 다 떨어진 건지 아니면 약탈이 벌써 끝난 건지 궁금해졌다. 그는 강철화 스킬로 상처를 압박하며 출혈을 막고 둔탁한 통증을 참아냈다. 하지만 학습 스킬은 적의 능력을 얻기 위해 반드시 몸으로 직접 그 위력을 겪어내야만 한다. 더 강하고 압도적인 스킬을 빼앗으려면 회복 스킬이 절실하게 필요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치유 능력을 가진 힐러는 극도로 희귀한 존재다. 던전 공략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터무니없이 적다. 전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힐러의 후퇴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며 일부 길드는 이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너무나도 엄격한 나머지 잦은 사고나 영입 경쟁을 핑계로 힐러를 아예 감금해두는 곳도 많다고 들었다. 그러니 마주치기 쉬울 리가 없다. 그런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어느새 도시 근처에 다다랐다. 몬스터들의 도시를 발견한 그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지나가는 스켈레톤, 뱀, 고블린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곳에는 병원과 학교도 있었고 마치 인간 사회를 고스란히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갑자기 근처에서 고블린의 비명이 들렸고 여러 마리의 짐승들이 작고 여린 마코토를 갈갈이 찢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몬스터들이 무방비 상태인 그 작은 짐승을 노렸을 때 녀석은 정중앙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아쿠타가와는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이 공격은 그저 쾌락을 위해 고통을 주려는 의도일 뿐이었다. 그는 이 감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바로 집단 괴롭힘이었다. 마코토가 벌을 받으며 떨고 누워있는 동안 고블린은 검을 들고 그 괴물에게 달려들어 쓰러뜨리려 했다. 아쿠타가와가 갑자기 끼어들며 지금 정말 심심해서 이러는 거냐고 물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고블린이 자신과 싸우게 하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가리키며 지금 당장 그 녀석 같은 놈의 뺨을 치고 싶어 안달이 났다고 말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 작은 충돌이 일어났고 아쿠타가와는 이게 본능이냐고 물었다. 다들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는데 희생양은 단 한 명이면 되는 거냐고. 그는 자신의 다리 근처에 있는 마코토를 의아하게 쳐다보며 그들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짜증을 풀기 위해 이런 짓을 벌였다며 짐승을 쓰다듬고는 이 세상에는 선의의 탈을 쓴 악인들이 널렸다고 말했다. 누군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아쿠타가와는 그것을 감지했다. 그는 자신이 몬스터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원의 한가운데 섰을 때 외눈박이 몬스터 한 마리가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몬스터들은 그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들은 아쿠타가와의 상처를 모두 붕대로 감아주었고 그 몬스터는 자신이 이 도시의 우두머리라고 말했다. 아쿠타가와는 일본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었다. 그는 인간의 언어만 아주 조금 할 줄 안다고 대답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찾아와 그것을 가르쳐 주었다고 했다.
아쿠타가와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대답하며 이곳이 일본 쪽 구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인간과 비슷한 사회를 구축하고 서로 소통하고 있었다. 이 생명체들은 그가 알던 몬스터들과는 달랐고 인간인 자신조차 어째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는지 물었다. 우두머리는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며 마코토는 매우 약해서 모두가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냥을 할 때 다들 제 몫을 하지만 마코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의식만 잃어갔다고 했다. 우두머리는 마코토가 약해서 사냥을 할 수 없었고 쓸모가 없어 사냥감의 목만 축내는 나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쿠타가와는 몬스터와 싸우지 못하면 사회의 기생충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가 고우다의 표정을 떠올릴 때 우두머리는 자신들이 약해서 다른 도시에서는 살 수 없었기에 도망쳐 나와 이 도시를 세웠다고 말했다. 서로를 돕고 살기 위해서였다. 인간이나 몬스터나 다를 바가 없었다. 약자를 짓밟는 것은 모든 생명체의 본능이다. 우두머리는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이곳에 머물라고 했다. 아쿠타가와는 그에게 좋은 녀석 같다고 말했다. 안 그래? 몬스터는 놀라며 자신이 좋은 녀석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옛날에 왔던 노인도 똑같은 말을 했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는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아쿠타가와는 웃으며 아마 그 노인이 부끄러워서 그랬을 거라고 대답했다. 밤이 되자 아쿠타가와는 창밖을 내다보며 자신이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더 강해지기 위해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곱씹었다. 그 남자는 왜 자신을 여기에 두고 간 걸까? 그가 가서 추방당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아보라며 이 몬스터들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그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너무나도 큰 소리에 아쿠타가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마코토는 겁에 질렸다. 아쿠타가와가 소리쳤다. 저게 대체 뭐야? 그는 문가로 다가가 고개를 돌렸고 긴 촉수를 가진 끔찍한 괴물이 도시 전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아쿠타가와는 경악하며 소리쳤다. 시발, 대체 저게 뭐냐고. 그 괴물은 굉음을 내지르며 도시 전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우두머리는 그저 담담히 지켜볼 뿐이었고 아쿠타가와는 그에게 괜찮은 거냐고 물었다. 대체 저건 뭐란 말인가? 우두머리는 인간들이 저것을 지배종이라 부른다고 대답했다. 아쿠타가와는 학교에서 그것에 대해 배웠던 것을 기억해냈다. 몬스터들에게는 계급사회가 존재하며 그 최정점에는 지배종이라 불리는 극소수의 개체들이 군림하고 있다. 그는 저것이 몬스터 생태계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고개를 돌리자 우두머리는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괴물이 미친 듯이 포효하자 주인공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얼어붙었다. 그는 주변의 몬스터들이 단 한 번의 움직임에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고 빨리 도망치라고 애원했지만 어안이 벙벙해져 되물었다. 뭐라고? 사방으로 핏빛이 번져갔고 아쿠타가와는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절규했다. 우두머리는 이것이 지배종을 위한 재물의식이며 절대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고 선언했다. 옆에 있는 자를 죽여서 절반을 바쳐야만 한다고 했다. 몬스터들은 약한 자들을 짓밟기 시작했고 우두머리는 이렇게 해야만 나머지 절반이 목숨을 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괴물이 수많은 몬스터들을 집어삼킬 때 아쿠타가와는 눈앞의 참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연실색했다. 동족을 무참히 살해하며 도시 전체가 피로 물드는 광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참극은 한참 동안 이어졌고 몬스터들조차 공포에 질려 벌벌 떨었다. 아쿠타가와는 다른 두 마리의 몬스터를 보며 그들 역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두머리는 그들이 옆에 있던 동족을 죽이지 않았기에 이제 괴물에게 잡아먹힐 거라고 말했다. 아쿠타가와는 괴물을 향해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찰나의 순간 괴물은 그들을 찢어발겼다. 그 생물은 공포에 질려 있었고 우두머리는 거부해 받자 어차피 죽게 될 뿐이라고 단언했다. 아쿠타가와는 몸이 얼어붙을 만큼 압도적인 마력을 느꼈다. 놈이 그냥 도시를 돌아다니며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것이 훨씬 쉬울 터였다. 즉, 이 모든 짓거리들은 그저 놈의 유희를 위한 의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아쿠타가와는 우두머리를 돌아보며 이 괴물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말했고 우두머리는 그들 중 진정으로 탈출에 성공한 자들은 인간 세상에까지 닿았다고 대답했다. 아쿠타가와가 멈칫하자 우두머리는 자신들에게 그런 힘이 없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지배종의 소나기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었다. 아쿠타가와는 물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칠 거냐고. 그의 시선이 마코토를 향했지만 우두머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쿠타가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우두머리는 마코토가 나약하고 착해 빠져서 목숨을 건진다 해도 다른 이를 죽이지 못할 테니 자신들이 대신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 순간 날카로운 검을 빼든 우두머리가 마코토를 향해 달려들더니 돌연 자신의 몸을 찔렀다. 그리고 말했다. 마코토, 이제 내 목을 물어뜯기만 하면 날 죽일 수 있어. 어서 빨리 물어뜯어. 지배종이 지켜보고 있잖아. 마코토는 울음을 터뜨렸고 남을 잡아먹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결코 강해질 수 없다는 우두머리의 말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마코토는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잠시 후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우두머리가 바닥에 쓰러졌고 그 순간 아쿠타가와는 마코토를 구하려 몸을 날렸다. 수많은 몬스터들이 그를 돌아보았고 아쿠타가와는 우두머리를 원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항할 힘이 없던 자신 역시 그저 주어진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을 뿐이니까. 우두머리는 지배종에게 맞서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했지만 돌연 아쿠타가와 등 뒤로 몬스터 한 마리가 나타나 입을 쩍 벌리고 그를 집어삼키려 하는 것을 목격했다. 아쿠타가와는 황급히 뒤로 물러났고 우두머리가 붙잡히고 말았다. 주인공은 막대한 힘에는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남자가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마침내 이해한 것 같았다. 그 순간 온 사방이 눈부신 빛으로 타올랐고 우두머리와 마코토는 넋을 잃고 지켜보았다. 아쿠타가와는 자신이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간이든 몬스터든 그런 건 상관없었다. 오를 가치조차 없는 무대에 선 이 개자식을 자신의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발기겠다고 다짐했다. 우두머리는 그가 꽤 강하지만 지배하려고 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아쿠타가와는 자신을 향해 그토록 끔찍한 살기가 쏟아질 때 그렇다고 대답했다.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는 알고 있었다. 몬스터가 눈부신 섬광과 함께 그에게 달려들었고 아쿠타가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공격을 피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잠시 후 모든 것이 맹렬한 화염에 휩싸였다. 아쿠타가와는 그 엄청난 파괴력에 놀라며 놈이 자신의 머리를 통째로 태워버렸다고 말했다. 여러 갈래로 분열된 다른 몬스터들의 끔찍한 잔해를 바라보며 그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몬스터의 파편 중 하나가 다른 것들과 결합하더니 놈이 다시 흉측하게 포효하며 공격해 오기 시작했다. 아쿠타가와는 놈이 다른 몬스터들의 시체를 끌어모아 새로운 머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사실에 소름이 돋을 틈도 없이 괴물이 덮쳐왔고 아쿠타가와는 피를 토하며 자신이 훔친 돌진 스킬을 사용했다. 그는 새로 붙인 머리에 힘이 응축되고 있다는 걸 눈치챘고 그 순간 이 몬스터가 얼마나 소름 끼치는 존재인지 뼈저리게 실감했다. 주인공은 파이어볼 스킬을 사용했고 그것엔 단순히 육신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몬스터들은 계속해서 싸웠고 갑자기 아쿠타가와가 뛰어올라 전투에 합류했다. 하지만 몬스터가 엄청난 괴력으로 그의 안면을 정통으로 후려쳐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 순간 카운터 스킬도 습득되었다. 그는 스톰 스킬을 사용해 적들을 날려버렸고 그 직후 데스 스킬을 습득했다. 그는 다시 카운터에 대해 생각했다. 점프와 차지는 긍정적이었다. 스톰과 매직 사 역시 긍정적이었다. 아쿠타가와는 자신의 힘으로 몬스터를 공격했지만 녀석이 흠집 하나 없이 모든 공격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몬스터 무리가 일제히 그에게 덤벼들었고 덕분에 그는 엄청난 수의 새로운 스킬을 배울 기회를 얻었다. 그는 끔찍한 고통에 경악하며 이런 평범한 스킬을 잔뜩 배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 끊임없이 쌓이는 시체와 비정상적인 생명력만이 이 상황에 맞서 초강력 공격 스킬을 마스터할 유일한 수단이었다. 그 말은 즉 불가능하다는 뜻이었고 그는 여기서 무조건 죽게 될 터였다. 차라리 우두머리를 죽여야 할지도 모르지만 여기서 개죽음을 당한다면 복수조차 최악의 결말을 맞을 것이다. 그는 이를 악물고 마비 가루를 사용했다. 우두머리는 그게 소용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그런 상태 이상은 지배종 몬스터에겐 통하지 않는다고 말이다. 순간 그는 눈을 번쩍 뜨며 깨달았다. 아니었다. 이것은 연막이었다. 그는 도망칠 것이고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인간이든 몬스터든 서로를 구해줘야 할 의무 따윈 없었다. 사자 머리를 한 몬스터가 맹렬한 화염을 뿜어내기 시작했고 우두머리는 기겁하며 발각되었다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아쿠타가와는 미소를 지으며 예상했던 일이라 답한 뒤 자신의 힘을 몬스터를 향해 집중시켰다. 우두머리는 깜짝 놀랐다. 지배종 주위로 모여드는 이 가루들은 대체 뭐지? 갑자기 눈부신 섬광이 터졌고 아쿠타가와는 녀석이 파이어볼을 쓰려는 건지 의심했다. 스킬이 발동되자 도시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고 가루에서 불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리벨리온 스킬마저 습득되자 아쿠타가와는 어이가 없다는 듯 물었다. 지금 장난하는 건가? 약화시켰는데도 여전히 이 정도 위력이라니. 그는 공격이 발사되기 직전 흩뿌려진 가루들을 스톰으로 일으킨 다음 파이어볼로 불을 붙였다. 그는 분진 폭발을 이용해 주변의 산소를 선제적으로 태워버린 뒤 또 다른 열기류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류를 교란시켜 중심 온도와 추진력을 감소시켰다. 또한 다중 실드와 미러링, 프로텍션을 전개해 그 맹공을 버텨냈다. 즉흥적으로 떠올린 것치고는 훌륭한 계획이었다. 그는 마침내 그것을 완벽히 터득한 것이다. 이제 주인공은 이 상태에서는 다시 불을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